그 사람 보니까 예. 금태섭 편인 것 같아. 예. 금태섭 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시영의 눈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박시영의 눈이 이제 금요일만 방송했다가 선거 시즌이 도래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 것이 너무 아쉽다 이런 네, 말씀을 하셔서 네. 저희가 화요일에 또 긴급 편성했습니다. 저희 생각만 한 거 아니죠? 아니. 네. 자, 요청이 화요일 있었나요? 저녁 7시에 여러분들 박시영의 눈 방송 보실 수 있고요. 또 금요일 이번 주부터는 또 금요일에 공개 방송. 공개 방송을 재개합니다. 이제 코로나 19가 완벽하게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또 저희가 이제 정치 시즌을 맞아서 더 이상 이 공개 방송을 지연할 수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재개하게 됐습니다. 벙커원에서 하죠. 네, 홍대 그렇습니다. 저희 충정로 벙커원이 아니라 늘 아시겠습니다만은 마포구 월드컵 북로 오가길, 마포구 월드컵 북로 오가길 외우기 쉬워요. 8에 15, 815를 연상하면 됩니다. 네. 8에 15, 네. 서울 마포구 월드컵 북로 오가길 8에 15 지하 1층에 네. 이 스튜디오 벙커원이라고 있어요. 스튜디오 네. 벙커원 네. 여기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저 스튜디오 벙커원에 모실 텐데 스튜디오 벙커원에 이제 그 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평안나무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럼. 제가 대표인 예. 법인이 또 있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 법인 이름은 삼바의 재용. 그게 뭐예요? 주식회사 삼바의 재용. 아, 그렇습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이재용에서 삼바의 재용입니다. 예. 네. 자, 그러니까 거기 말하자면은 네. 벙커원 교회를 일요일마다 이렇게 좀 쓰게 하고요. 평일에는 스튜디오 벙커원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금요일 저녁 8시에 여러분을 스튜디오 벙커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박시영 대표님하고 나눌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 있었던 김남국 쇼크. 예. 오늘 어제 오늘 몇 가지 이슈들이 막 터졌죠. 네네, 그렇습니다. 좋은 소식이 일단 많았어요. 김남국 출마설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네. 이제 김건희 여사, 윤석열 총장, 이게 주가 조작 의혹 이게 좀 터졌고, 또 어제 이제 나경원 또 MBC에서 한번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렇죠. 사실 검찰, 네. 야당이 지금 연합군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원펀치씩 맞았어요. 지금 원펀치씩. 예. 쓰리강냉이. 예. 그런데 말이죠. 네. 민주당도 오늘 한 방 먹었습니다. 자당 국회의원한테 예. 한 방 먹었어요. 아, 금태섭? 네. 아, 그런가요? 금태섭, 네. 골드태섭. 네, 네. 예. 저도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 예.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는데 네. 강펀치를 맞았어요. 예. 알고 봤더니 금태섭이 예. 김용민을 호출했죠. 예. 2012년 김용민을. 갑자기 귀에서 뭐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또 저도 한 방 먹었습니다. 의문의 일패를 당한 그런 하루였는데. 저도 오늘 기자들 전화 몇 통 받았습니다. 네. 박시영 씨가 컨설팅 해준다는 얘기했는데 박시영 대표가 우리 저 사실이냐? 김남국을. 그리고 출마를 배우 조정한 거냐? 이런 질문이 왔길래 저도 금시초문이었다. 그래서 잘 몰랐는데. 네. 이제 출마를 만약에 하게 되면 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무료로 컨설팅을 해주겠다 했는데 약속을 지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착수금을 안 주면은 절대 아무 일도 안 합니다. 네.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시영 대표가 전혀 움직이지 않은 거죠. 김남국의 컨설팅을 해줬다.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불성설이에요. 예. 자, 그건 그렇고. 네. 저는 그 금태섭 씨가 굉장히 네. 좀 초조해진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그 지금 8년 전 김용민이 끌고 와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굉장히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했죠. 네네. 그러니까 이번 선거판에서 조국을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오늘 본인이 지금 끌어들인 거죠. 그 손혜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걸 보니까 김남국 죽이기 용도의 예. 조국 수호 프레임의 창시자는 다음 중 누구일까요? 1번 윤석열, 2번 금태섭, 3번 진중권. 정답은 금태섭이에요. 금태섭이 조국 수호 프레임을 만들어냈습니다. 자기는 조국의 비판적인 그런 정치인이고 김남국이는 조국을 수호하려 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자면은 이런 프레임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김남국은 검찰 개혁의 주창자고 금태섭은 검찰을
조력하고 있는, 옹호하고 있는 당내에 이상한 사람 이런 프레임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조국을 끌어들인 것 자체가 일단 문제라는 거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고요. 네. 이번 선거에 호시탄탄 야당과 그다음에 언론이 노리고 있는 프레임에 스스로가 그 프레임을 구사하면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 그 문제와 아울러 또 지적하고 싶은 게 과연 왜 우리 금태섭 의원에 대해서 당원과 지지자들의 상당수가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느냐. 그건 저는 검찰 문제만이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사실은. 그럼 대표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얼마 전에 정봉주, 금태섭 놓고 네. 강서갑 네. 당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원들 상대로가 아니라 여론조사였어요? 여론조사였죠. 여론조사였어요? 왜냐면 모든 지역 다 했으니까.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이 당의 룰이 네. 이제 두 경쟁 후보가 있을 경우 네. 양자의 격차가 20%포인트, 네. 20%포인트 그 아니면은 네. 경선으로 가고 네. 20%포인트를 벗어나면 네. 그러니까 그 이상의 격차가 격차가 있어요. 벌어지면은 그냥 뭐 되는 사람으로 밀어준다. 단수 공천을 할 수도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네. 반드시 단수 공천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무적으로 그건 판단하는 건데요. 네. 누가 이겼냐 이거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죠. 아니 이겼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20%포인트 이내가 됐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러니까 2차 공모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냐면 예. 일단 그거부터 좀 얘기를 드릴게요. 예, 그 예. 일각에서는 왜 금태섭 지역만 추가 공모했냐 이렇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근데 있어요. 조중동부터 한결의 경향까지 네. 거의 비슷한 논조가 금태섭이가 당의 그 어떤 그런 좀 눈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공수처에 대해서 기권표를 던져가지고 눈 밖에 나서 네. 그래서 일부러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그 몰고 말도 안 왔어요.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추가 공모를 지금 8, 90군데 다 하고 있거든요. 금태섭네만 한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단수로 그 신청했던 국회의원들이 원외위원장들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다 일제히 추가 공모를 했고 네. 금태수 후보야 이제 단수 후보는 처음에는 아니었죠. 정봉주 후보가 있었지만 네. 중간에 사퇴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단수 후보였고요. 또 정부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한 지역은 추가 공모를 했습니다. 복수 후보가 있더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뭐 이례적인 게 아니다. 첫째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 아까 이제 조국 프레임 끌어들인 거 잘못된 거 왜 금태섭이 밉보였냐? 저는 뭐냐면 검찰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내부에 쓴소리 할 수도 있죠. 그럼요. 예. 그러나 한국당의 문제점이라든가 적폐 세력의 발호에 대해서 언제 한번 쓴소리 한 적 있냐. 이것을 우리 지지자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봤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적이 없기 때문에 얄밉다는 인식이 있는 거죠. 네. 첫째. 그 다음에 이 다양성을 자꾸 얘기를 해요. 친문 반문에 대한 프레임도 지금 끌고 들어왔어요. 사실은. 그렇지. 그러면 그 자기는 비문이고 자기는 비문이면 친문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 다양한 세력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왜 자기를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면 김남국 같은 친문 성향이 있는 사람은 왜 또 인정하지 않아? 본인은 다양성을 주장하면서 그렇지.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2030들한테 자기가 양보할 의향도 있다. 이렇게 이제 과거에 발언하는 게 있는데 아 그래요? 네, 발언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김남국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마지막에 그 얘기를 딱 썼어요. 그 금태섭 의원이 평소에 했던 말을 인용해서 딱 쓰면서 청년들이 정치하는데 길을 좀 열어달라. 정정당당히 붙자.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골리앗과 다윗 싸움 아니냐. 당내 기반도 없고 지역에 활동한 것도 없고. 지가 뭐 저기 김남국이가 무슨 뭐 책임당원 모아봤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지역에서 당원들하고 지지자들한테 금태섭 의원이 훨씬 더 오랫동안 활동했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인정받으면 되는 거고 그럼요. 아무 맨몸으로 뛰어들고 있는 이 청년 한 명의 30대 청년한테 저렇게 긴장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만큼 지역 유권자들한테 평판이 좋지 않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두려움을 느낀 게 아닌가. 그 그런 8년 생각입니다. 전에 이미 죽어버려서 네. 송장이 된 김용민이를 끌고 온 거 보면은 야, 이 양반이 지금 굉장히 쫄리는 상황이구나. 요즘에 가뜩이나 김용민 앵커께서 김원마께서 심기도 안 좋은데 아니 뭐 심기 안 좋은 건 둘째치고 다 던졌지 않습니까? 김용민이가 예, 다 선거를 앞두고 다 던졌어요. 아니 무슨 출마도 안 하는데 내가 왜 던져야 돼? 예. 이런 상황에 나를 끌어들여 가지고 또 이렇게 시비를 걸었다는 거는 네. 지금 금태섭 씨가 난리가 났구나. 그리고 이제 오늘 오전에 그 의원총회가 좀 열린 것 같아요. 네. 이게 의원총회가 열려서 거기서 금태섭 의원이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많이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급 프레임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본인을 스스로가 옹호하는 이런 어떤 발언들을 한 것 같고. 아, 이거는 진짜 평소에 금태섭의 모습이 아니에요. 초조하죠. 예. 그리고 조국을 옹호한다는 거는 한마디로 자기 심중에는 조국을 혐오한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인간적으로 말이야. 자기 선거 캠프, 저기 지난번 20대 총선 2016년 그때 그 캠프에 조국 교수가 갔습니다. 네. 교수였거든. 그렇죠. 대학원 교수였어요. 그 제자였잖아요. 아니 뭐 사실 뭐 약간- 대학원에서 뭐 교수 뭐 제자 이게 나이 중요하지 차이도 않을 별로 수 없고, 있어요. 예. 뭐 그런 건 그렇다 치고 또 저기 뭐 조국 교수가 와서 뭐 찬조 연설했다 그런 건 다 집어치우고 그딴 의리 필요 없다 하더라도 아니 그 사람은 지금까지 인권 변호사 이런 이미지로 자기 이런 말하자면은 외피를 이게 둘렀는데 아니 그런 사람이 왜 조국을 혐오합니까? 네. 혐오 프레임으로 자기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오늘 그 오전에 의원총회에서 이제 그런 발언들이 있자 이제 몇몇 의원들이 감싸기에 좀 나섰고요. 금태서 본인들한테 선거를 치르는데도 본인 선거에 조국 프레임이 가동되는 거에 대해서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보면서 누가 그래요? 일부가 이제 동조를 한 건데 누가 그랬어요? 누가? 누군지는 모르죠. 언론의 기사들을 보면 그러나 대다수 의원들은 이제 금태수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을 보이진 않았고 다만 이제 언론들이 이제 집요하게 또 진중권 이후에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문조를 가지고 이 프레임을 가동하니까 김남국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것을 기자회견 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차분하게 본인의 생각을 알리는 게 오히려 낫겠다 싶어서 네.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글을 올린 것 같아요.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 김남국이. 예, 김남국 페이스북 보면 상당히 글을 잘 썼습니다. 그리고 청년 정치를 컨셉으로 잡고 제발 청년들 정치 좀 해줄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달라. 정정당당히 싸우겠다. 자기가 불리하지만. 야, 너 머리 좋은데요? 김남국 난 변호사 그렇게 글을 안 봤는데 그 인간을. 그동안에 이 내공이 엄청 쌓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쪽에서 네. 조국 수호 프레임을 가동하려고 하니까 이쪽에서는 청년 정치 프레임으로 딱 맞받아 쳤는데 맞받아쳤어요. 이제 진중권도 할 말이 없지. 예. 그리고 금태섭도 본인이 2030에게 길을 열어주겠다 이렇게 그 전에 발언한 것도 있고 그래서 참 궁색하게 몰렸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중앙일보에서 이제 그런 걸 기사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왜 조응천 금태섭 그러니까 검찰개혁 문제가 나왔을 때 조국 문제가 나왔을 때 비판적 시각을 가졌던 조응천 금태섭 이 사람들의 왜 단수공천 안 쳤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네.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 조금만 들여보거나 인터뷰해봤으면 금방 알 수 있는 게 사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도 안 하고 쓴 거예요. 왜냐하면 조응천 지역 같은 경우는 3배수로 경선을 치르거든요. 그럼 3배수를 치르잖아요? 네. 그럼 현역한테 유리합니다. 네. 왜냐하면 2배수로 치러야 1대1이 아니라 1대1이야 신인도 도전할 수 있지 3배수로 하면 현역이 가지고 있는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역한테 훨씬 유리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저렇게 단수공천 안 좋다 하면서 마치 조국한테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팽당한다 이런 식으로 중앙일보가 쓰고 있거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다만 그러니까 요즘에 기자들이 예. 취재를 안 하고요. 사실을 살펴보지 않고 지들 인상 비평만 늘어놓아요. 네. 이게 진짜 병적 단계에 이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일부 지지자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 사안이 어떻게 앞으로 미칠 거 아니냐 선거에 이 부분은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리를 잘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조국 프레임이 가동되는 건 분명히 선거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인데 그러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것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것을 수세적으로만 가다가는 저쪽에서는 계속 그 문제를 건드릴 그렇지. 겁니다. 예. 그래서 명확히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와 나경원 이런 어떤 편파 수사 그리고 뭉갰던 것들 지금 예를 들면 나경원 문제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들도 터졌고. 그러니까 김건희 뭐 여사예요, 여사까지. 아니 그래도 여사를 해줘야지. 뭔 여사야? 우리는 대통령 부인 정도야 여사라 할 수 있겠지만은, 예. 쌈모? 그냥 저 김건희 씨라고 하시죠. 김건희 씨.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드러났는데 그래서 검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 경찰이 들여다봐야 하는 거 아니냐 압박을 넣고요. 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이 마치 지고지순한 뭔가
자기는 뭐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혀 문제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정적 관리, 선거 국면에 대해서 안정적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 여당은 맞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천 잡음을 최소화하는 건 분명히 필요합니다. 공천 잡음 최소화하고 흔히 말하는 저쪽에서 노리고 있는 친문, 반문, 문파. 요즘 네. 문파 프레임으로 또 때려요. 과거 노사모는 그러지 않았는데 진중권은 그런 얘기를 하죠. 문파들, 문재인 빠들은 다르다. 과거 노사모하고 쓴소리를 안 들으려고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맹폭을 가한다. 이런 전혀 근거도 없는 얘기. 이런 것을 가지고 문파 프레임을 또 작동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걸 수세적으로 간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안정적 관리라는 측면에서 공천 잡음을 최소화하고 투명하고 시스템 공천하는 게 맞지만 현안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때는 할 말을 해야 한다. 네. 끊고 갈 때 명확히 끊고 가셔야 한다. 아니면 계속 끌려가게 돼 있다. 선거라는 것은. 지금 저기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이 네. 진중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판이에요. 그렇죠. 아니 그 인간이 말하면 다 낙천이 되고 그 인간이 말하면 다 컷오프가 되고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그래서 지금 당대표하고 전략단위하고 생각이 약간 뭐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해찬 당대표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노련하고 선거를 많이 치러온 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무총장이나 뭐 전략단이 있는 분들은 지금에 있어서 좀 더 결기 있게 나가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네. 두 가지 의견들이 다 이게 배치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의 어떤 조화로운 전략을 좀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우리 저 더불어민주당 안에 계신 분들 뭐 어떤 분이 그 전략통이고 어떤 분이 기획통인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네. 진중권은 민주당 빼고 다른 당 예컨대 녹색당 찍으라고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말을 왜 들어요? 아니, 왜 눈치를 봅니까? 적인데. 진중권이 지금까지 민주당 찍은 적 한 번도 없을 겁니다. 모르겠어요. 뭐. 아니 없을 겁니다.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 누군가가. 그런 인간한테 왜 휘둘리냐 이거야. 그 지지자들은 뭡니까? 지지자들은 뭐예요? 호구예요? 휘둘리는 것까지는 아닐 것 같고. 휘둘리는 거죠. 지금 저 진중권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구조로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배후에 또 지금 금태섭이가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치고 또 서로 관계를 맺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요 이슈는 마지막 발언을 하고 또 다른 이슈가 워낙 많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 김남국 변호사는 아마 내일 결국 등록을 해서 정정당당히 승부를 볼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페북에 공식적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내일 등록을 해서 정정당당히 승부를 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근데 광고 안 해도 됩니까? 오늘은? 광고를 해야 되네요. 난 막 나가길래 네. 신났어. 그래서 막 하려고 했는데 우리 내 사랑하는 우리 김남국 변호사가 오늘 아주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과 말도 안 되는 이런 그 마타도를 갖고 하여간 참 휘두르는 인간들 때문에 제가 좀 열분이 났습니다. 자, 코업부터 보겠습니다. 코업. 자, 코업이 팟캐스트의 사랑에 힘입어서 심지어 9차 완판, 얼마 전에 8차 완판 말씀을 드렸는데 9차 완판을 해버렸어요. 네. 다 팔았어요. 자, 그동안 주신 사랑의 의미 제대로 새기고 감사하다는 뜻을 표하기 위해서 2+1 구매 고객 2020분께 발렌타인데이 선물로 좋은 가게의 초코 쿠키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코업은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는 9가지 활력 기능성 원료가 최상의 비율로 조합된 건강 기능식품입니다. 거기다가 페루산 마카도 들어있기 때문에 건강하고 활기찬 아침을 선사합니다. 직접 경험한 재구매 고객의 극찬으로 9차 완판된 코업 검색창에서 코업을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코업 구매해서 박시영 대표 착수금 주자 이런 그래요? 댓글도 올라왔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두 번째, 내 PR 오픈 홍보 기념일 단체 선물이 필요하시다면은 내 PR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불경기일수록 홍보를 위한 판촉물은 더욱 중요하죠. 나를 PR하고 싶다면 내 PR을 만나라는 의미에서 내 PR입니다. 판촉물의 모든 것이 내 PR에 있습니다. 내 PR에 없으면 다른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자, 수건, 물티슈 등 생필품부터 라이터, 티셔츠, USB까지 검색창에 내 PR로 검색하시거나 전화 상담 032-519-4800 032-519-480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장님이 정말 친절합니다.
오늘 제가 한번 제 페이스북에 네. 어떤 주제를 다뤘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한번 패친들한테 여쭤봤더니 네. 수많은 그 주제가 달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 네네네. 좀 짚어드리는 게 A일 것 같은데요. 예. 일단 민주통합당이 지금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게 이제 약칭 통합당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약칭을 그렇게 불러달. 통미당 아니고. 통합당이라고. 통합당. 그렇게 예. 불러달라고 한 모양입니다. 네. 지지율 변화가 있을까? 예. 뭐 그 뉴스공장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신생정당이고 또 여러 정당이 너무 신생정당이 많이 생겼어. 바른미래당 또 지금도 있고 미래가 들어가 있고 네. 또 좀 있으면 민주통합당 생기지. 예. 그다음에 자유통일당, 김문수 뭐 이런 것도 생기고 뭐 정신이 없습니다. 사실 네네네. 국민의당 그래서 이름 자체가 자유한국당하고 딱 붙는 게 아니어서 좀 헷갈릴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승민이 사실은 팽당한 거잖아요. 사실은 네, 팽당하다 보니까 네. 이 부분이 과연 그게 뭐 도로 새누리당이지 뭐 이현주 하나 정도만 들어갔지 이게 새로운 게 뭐 있냐 오히려 후퇴한 거다 네. 이런 지적들도 있고 또 우리공화당 이런 쪽으로 친박 성향에 있는 그 지지층들이 또 흩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유승민 세력이 들어왔다는 것 때문에 네. 이래서 지지율 변화는 단계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우리공화당이 최근에 굉장히 심기가 좀 불편합니다. 친박 신당이나 이런 등등이 왜 그러냐면 네. 미래한국당 이 위성정당을 추진한다는 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지금까지 우리공화당하고 친박신당이나 자유통일당 이런 데는 비례대표에서 대박을 좀 치려고 글쎄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후원금도 많이 받고 뭐 후보들도 줄 서 있었을 텐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장이 생겼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운데 오늘 이제 뉴스공장에서 김원준 총수가 참여연대 관계자를 모시고 예.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의 파괴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많은 우리 패친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제대로 짚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좀 그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위성정당의 파괴력? 지난 시간에 우리 박시영 네. 대표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로 분석해 봤을 때 네. 파괴력이 있어 보입니다. 네,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있기는. 이제 이 파괴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미래한국당의 득표력이 아니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에서 가져갈 의석이 최대 7석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반면에 저쪽 당은 25석 이상 가져갈 수도 있겠다. 그런 판단이 서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그 참여연대 거기도 들어가 봤지만 며칠 전에 이제 이걸 실제로 해봤어요. 네네. 구체적으로 해봤는데 사실 참여연대에 나와 있는 거에 이 시뮬레이션이 틀린 건 아닌데 여기에 조금 함정은 있습니다. 그건 아셔야 하는데 뭐냐면 네. 정당을 이제 소수 정당들까지 하면 정당이 지금 되게 1% 남짓 먹을 수 있는 득표할 수 있는 정당들 한 10개 정도 돼요. 근데 여기 정당을 기재할 수 있는 게 한 6, 7개밖에 없다 보니까 무소속까지 하면 네. 실질적으로 이제 100%를 다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조금 다른 정당들을 높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한계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1% 정당들이 꽤 많을 텐데 네네네. 그걸 생략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좀 높아지는 단점은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저는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한국당이 베스트로 얻었을 때가 미래한국당이 37%로 저는 예상합니다. 100% 그냥 거의 다 갔을 때. 미래한국당. 미래한국당. 예. 위성정당. 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이 미래통합당이라고 하는 데가 최대치가 40%거든요. 네네네. 절대 40% 넘을 수 없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우리공화당 일부 빠져나오고 이런 거 하면 최대치가 아무리 잡아도 37이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 위성정당을 내지 않는 조건에서 본다면 정의당이 한 18% 정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갈 겁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 만약에 미래한국당이 37% 선이면 안철수 신당이 약 한 10% 최대치까지 먹는다 치고 그다음에 민주통합당이 호남 기반이 한 5%, 그다음에 이제 민중당, 우리공화당, 뭐 친박신당, 국가혁명, 배당금당, 녹색당 이런 데들이 2% 1%씩 쭉 깐다고 치고 쭉 해봤더니 미래한국당이 37% 기준일 때 23석 나옵니다. 비례 23석이 나옵니다. 예. 그렇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한 28% 정도밖에 안 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의당 쪽으로 많이 찢어지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호남의 민주통합당도 일부 가고 그러면 5석이 나오고 민주당이 만약에 30% 초반대 되면 6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5, 6석 정도가 민주당은 비례대표라고 보시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약 23석까지도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아하, 예. 만약에 득표율이 정당 득표율이 30%가 기준일 때 아까 예. 37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저는 30%에 가까울 거라고 보는데 37은 좀 높다고 보는 편이에요. 30%를 만약에 달성하면 20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대 5 하면 15석 차이고요. 23대 5 하면 18석 정도가 비례대표에서 양당 간의 격차가 생기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네. 반면에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로만 본다면 비례대표만 본다면 정의당 같은 경우 11석이 나오는 거예요. 네, 만약에 네. 18% 득표를 했을 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 뭐 30몇 석 나오는 거 아니냐? 그거는 저는 그 현실 가능한 얘기는 알겠습니다. 아니라고. 그러면 지금 설명해 주신 게 좀 너무 그 뭐랄까 항목도 많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아니 박시영 지수로 예. 현재 몇 석? 제가 아까 그것도 물어보더라고요. 내일 당장 투표하면 몇 석이냐? 그렇지. 그래서 그거 해봤더니 예. 제 기준으로 최근에 이제 악재들이 좀 많이 쌓이지 않았습니까? 네. 민주당이. 예. 그래서 기존에 비해서 한 10석 이상 빠졌어요. 네. 제가 보는 눈으로는. 네. 그래서 해봤더니 지역구에서 민주당은 128석, 한국당은 112석, 네. 그러니까 지금의 미래통합당이죠. 네. 그다음에 기타 정당 13석, 네. 무소속까지 해서 네. 이번에 무소속과 기타 정당들은 거의 지역구에서 당선되기 어렵습니다. 호남하고 일부 영남의 무소속들 빼고는요. 예. 그렇게 해서 민주당은 128 플러스 5 하면 133석. 네. 그다음에 한국당은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지 힘들네. 이거 예, 미래통합당은 112석 플러스 아까 23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37% 있을 때. 네. 그러면 136석이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민주당이 133, 저쪽이 136. 와, 그럼 1당이 넘어가고요. 일당이 되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20석으로 나오면 만약에 30%가 한다 이러면 132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당을 두고 양당이 거의 붙어 있는 지금 야. 만약에 바로 내일 투표한다면 예.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일당에 간당간당한 상황이죠. 근데 그 두 당을 합치면 이제 260석 될 텐데. 265석 정도 됩니다. 265석인데 예. 나머지는 그럼 누가? 나머지들은 한 30석이 나오는데 정의당 같은 경우 10석 넘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안철수 신당 7, 8석이고 나머지 뭐 두세 석, 그다음에 민주통합당도 한 7, 8석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비례에서 한 5석, 그다음에 그 숫자들이 호남에서 당선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민주통합당은 비례에서 3석, 그다음에 무소속 그러니까 호남에서 한 4, 5석 해서 7, 8석 정도는 차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자유한국당이 이름을 바꾼 미래통합당이 136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133. 네. 그러면은 3석 차이로 지금 미래통합당 보수 정당이 일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당이 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있다. 내일 그러나 당장하면은. 내일 당장하면. 근데 아까 37%가 안 가면 거의 붙어 있을 거다. 두 당이. 예. 아니 근데 말이죠. 네. 그러면은 이게 선거 후에는 예. 왜 선거법을 그렇게 바꿔가지고 저쪽 당을 일당으로 만들어줬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것이고 왜 그렇다면은 민주당은 위성 정당을 만들지 않아가지고 원칙을 지킨다는 건 좋은데 그래서 그렇게 일당 자리를 내주느냐 예.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그러니까 같아요. 지금 원래는 지난번 할 때만 해도 한 지역구에서 140석까지도 가능했습니다. 지금 한 12석 정도 저는 빠졌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서울 같은 데서 조금 빠졌고요. 약간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약간 약세인데 지난번 지방선거나 대선 때 좀 앞섰던 지역인데 예를 들면 뭐 송파라든가 이런 등등에서 좀 위험할 가능성도 있고 양천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에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 그렇다면은 네. 이게 앞으로 네. 더 나아질 거라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지금 네. 제가 지금 언론 기사를 쫙 봤는데 네. 정말 한 군데도 빼놓지 않고 네. 모든 매체가 다 안티 민주당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비민주당이냐 반민주당이냐 그 차이지 친민주당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정말 말도 안 되는 자잘한 실수라도 취임서 봉도해가지고 민주당은 몹쓸 땅, 쓰레기 정당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려가지고 이 여당 심판해야 된다 이 목소리를 굉장히 높일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보다 더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까지 비관적으로 저는 보지는 않고요. 너무 비관적으로 가면 오히려 위축됩니다. 사실도 아니고요. 그래서 일부 지금
보수 쪽에서 길을 막 살리려고 오히려 기세 등등하려고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리지 글쎄 않습니까? 말이에요. 여론조사 조작, 뭐 근거도 없는 뭐 한국당이 뭐 150 몇 석,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민주당이 지역구가 116석입니다. 이보다는 저는 최소 12석을 더 얻는다고 봐요. 호남 쪽에서 좀 더 얻고요. 영남에서는 지금보다 한 5석에서 7석 정도 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 인천 이런 데서 플러스 한 3, 4 정도 하고 네. 서울에서는 조금 더 뺏길 가능성이 있고요. 강원도나 이런 데서는 오히려 의석수가 늘어날 것 같고요. 충청은 거의 보합세로 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예상을 했을 때 되게 지금보다 12석 정도 더 늘어나서 지역구가 116인데 128로 늘어났는데 비례는 지금 13석인데 이게 이제 5석으로 줄어버리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의석수가 지금 129석인데 133석으로 한 4석 정도밖에 증가 안 되는 아이러니한 이런 상황에 이제 직면했다. 이렇게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이 얘기는 이 정도 드리고 그래서 너무 뭐 30몇 석을 미래한국당, 위성정당이 가져간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좀 무리수가 있다고 보고요. 아까 군소정당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쏠려면서 확 있지는 않겠지만 대책은 지금 이제 수립을 해야 한다. 그럼 네. 대책이 뭐가 있느냐? 예. 방법은 3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열심히 해서 지역구에서 왕창 이기던가. 그렇지. 그게 제일 좋은 베스트고요. 첫째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두 번째는 당은 관여하지 않지만 누군가 깃발을 들어서 이런 어떤 약간 정체성, 노선이 엇비슷한 세력들한테 위성정당 만든다. 아니 그거를 위성정당을 당이 만들 수는 없지. 위성정당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그런 어떤 유사한 정당이 탄생을 한다. 그 당이 개입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당이 개입할 수는 없죠. 그 개입을 안 한다고 치죠. 네. 근데 지난번 검찰개혁 집회도 서초동 갈리고 여의도 갈리고 그랬는데 얘는 당이 아니 그게 하나로 뭐가 형성될 수는 없어요. 그건 다만 여러 군데에서 노력하다 보면 중심이 잡힙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는 세력이 어떻든 간에 탄생할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하나 있거나 또 네. 마지막 방법은 정의당과 머리를 맞대는 거예요. 사실은 정의당과 머리를 맞대서 뭔가 그 두 당이 공존할 수 있는 방식을 찾던가 이 3가지 방식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건 이제 양당이 고민을 해봐야겠죠. 어떤 방법이 있을지를.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은 아직 뭐 그 논의 단계가 당연히 아니니까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문제가 당면의 문제로 다가왔다. 그래서 뭔가 2월 말까지는 어떤 형태가 됐든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역구에서 완전히 그 확실히 승리할 수 있도록 심기일전에서 위성정당에 대한 그러니까 위성정당에 대한 유혹을 느끼지 않더라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보여주든가 아니면 자발적 흐름에 대해서 당은 모른 채 하고 알아서 네. 하든가 예. 아니면 3번째는 정의당과 진지하게 모색을 해서 다양한 방식의 뭔가 공통점을 끌어내든가 셋 중에 하나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어제 따로 이제 뭐 이야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농담으로 하시더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미래한국당을 접수하자. 어떻게? 예?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거기 미래한국당은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안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번에 국회보정 대거 당원으로 가입해서 우리 거기 지금 자유한국당의 책임 당원이 지금 40만 명인데요. 민주당에 지금 민주당 당적이 없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에 들어가서 한 20만만 채워도 그리고 민주당 성향의 비례대표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선관위가 중앙선관위가 당원들의 그 민주적인 선출 절차를 거쳐서만 그러면 민주적 절차를 존중해야 비례대표를 할수 있다. 후보를 내세울 수가 있다. 그렇지 않고 당 지도부가 임의로 네. 이 사람이 1번 저 사람이 2번 이렇게 못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를 이용하자는 거죠. 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계산을 많이 하고 나름대로 머리를 돌렸는데 네. 사람들이 다 농담으로 알아가지고 그럼 농담으로 갑시다. 무슨 내 말이 꼭 옳다고 또 여러분들한테 인정받을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네. 아까 이제 지역구 합계가 민주당이 다 합쳐서 133 정도 전망한다고 그랬더니 네. 그러면 정의당이 한 12석 정도 잡으면 145거든요. 네. 그럼 이제 호남 정당 쪽까지 다 해야 150석이 간당간당 넘기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러면 결국 범진보와 범보수가 거의 팽팽한 수준이다.
이대로 끝나면 네. 그런 어떤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해서는 뭐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가 없죠. 또 티격태격하다가 남은 임기 다 끝날 수밖에 그렇죠.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걱정인 게 이게 만에 하나 잘못돼가지고 보수 정당이 절반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런저런 비문 성향의 정치인들 모아가지고 탄핵이 될 거라고는 아니 생각하지 오늘 않지만 벌써 그렇게 나왔잖아요. 고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곽상도가 예. 대통령 선거법 개입으로 예. 고발하겠다는 게 그 수순으로 지금 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네. 결국 그래서 저는 그거 고발하시라. 지금 고발하고 나섰다고 하는데 고발하는 게 오히려 이쪽에 진보 쪽의 지지자들을 결집시킬 거다. 지금 결집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몇 가지 악재가 좀 터졌고 예. 민주당 쪽에서는 악재가 좀 터졌고 그다음에 아까 그 검찰에 아까 있던 윤석열 그 김건희 씨 문제도 있고 나경원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가 좀 맞물리면서 그리고 아까 가짜 뉴스 일당이 네. 압도적으로 한국당이 된다 예.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리면서 네. 민주당 지지층들이나 정의당 지지층들이 좀 뭉치고 있어요 사실은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층은 상당히 가파르게 결집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 가파르게 결집하는 우리 민주당 성향의 그런 지지자들이 당원만 아니면 민주당 당원만 아니면 미래한국당에 입당을 해서 그 당을 먹을 수 있다니까요. 그 당 별 볼 일 없어요 지금. 껍데기밖에 없어요 지금. 한선교밖에 없다고 보면 돼. 한선교. 조은현하고. 과거에도 유사한 발언 과거에도 뭐 입당하려고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하려고 그랬지. 근데 안 받아줬죠. 6시간 만에 8시간인가 6시간인가 약간 제명됐습니다만 그러나 그건 김용민이가 유명하니까 제명됐지. 아니 예를 들어서 이름도 모르는 어떤 성향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당원으로 가입하면은 이 사람을 민주당 당원이라고 특정할 수 있어요? 김용민 다 아니까 그냥 바로 제명했지만은 그렇게 해서 당을 남몰래 장악할 수 있다니까. 아이, 뭐 이렇게 다들 웃고 넘어가면 나도 그냥 웃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할 수 없죠 뭐. 지지자들이 얼마나 불러 세울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권역별 흐름을 좀 얘기해 달라라고 얘기하시는데 수도권이 제일 관심이 많을 거예요. 네. 근데 그 아직은 너무 이게 쫄 필요 없습니다. 그래요? 수도권에서 그렇게 격차가 좁혀지는 건 사실이지만 뒤집힐 정도는 절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긴장을 하고 그다음에 오만한 행태가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 아니한 대응 이런 것들은 수정해야 하고 다시 이제 개선을 해서 국민적 마음을 좀 더 얻으려는 노력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허겁지겁 이렇게 대응하다가는 오히려 저쪽 프레임이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 스탠스를 가지고 네네. 꾸준히 나가면 된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수도권 나쁘지 않습니다. 약간의 격차가 좁혔을 뿐이다. 한 15%포인트 이기고 있는 게 네. 이제 한 7, 8% 정도로 좁혀지는 그런 어떤 흐름이다. 물론 굉장히 긴장을 해야 합니다. 네, 어쨌든 대표님 제가 또 한마디 좀 더 하자면은 언론 대책 세워야 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예. 뭐 그냥 언론이 조금이라도 뭐 흠집 낼 만한 게 있으면은 막 단체로 달려들어서 막 핥히고 그러는데 얘네들 보니까 진짜 아니 민주당을 찍을 일이 없는 애들이 민주당 걱정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선거는 이게 기세 싸움인데요. 기세가 언제 딱 첫 판에 보이냐면 예. 아마 3월 초나 2월 말쯤 되면 격전지 조사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홍준표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입장 정리를 안 했어요. 저쪽에 네. 그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스코어 3월 초에 3개 내지 4개입니다. 첫 번째 종로, 동작을, 네. 광진을, 네. 그리고 양산을 이게 한 4개 될 텐데 만약 홍준표가 나온다면 예. 이 4곳에서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한 3곳 정도를 압도한다. 3대 1이다. 아니면 4대 0이다. 이러면 기세를 완전히 잡는 겁니다. 초반 기세를. 해봐도 안 되는데 우리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 깜짝 놀랄 겁니다. 그래서 각 언론사가 2월 말 3월 초쯤 되면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 동작을과 광진을에 대해서 민주당 후보를 누구로 정할 거냐 둘 다 지금 전략 공천 지역으로 묶어놨는데요. 후보가 아마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식적으로는 2월 말에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네네. 레이스를 뛰려면 왜냐하면 나경원 오세훈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저 사람 잡으려면 더 늦출 수는 없습니다. 네네. 누가 됐든 기존에 뛰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지만 새로운 카드가 투입될 가능성이 좀 더 커졌는데요. 어쨌든 그분이 결정이 되면 아마 3월 초면 바로 여론조사가 이제 막 돌아갑니다. 네. 그때 성적표가 제일 중요합니다. 딱 나왔을 때 뭐 이낙연, 황교안 여전히 20%포인트 차이나 나경원 뭐 누가 아무개 후보가 10%포인트 앞서 오세훈은 박빙이야?
양산에서 김두관 5%포인트 앞서고 있어? 이런 게 딱 나와주면 기선제압에 일단 성공하고 그 기세로 초반 선거전을 우위에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쟁점 지역에서 어떤 사람을 내보내서 기선을 잡느냐 이게 초반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전략이.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에서 이제 또 관심이 많이 가져갈 거예요. 또 특히 또 어디가 있냐면 예를 들면 김현미 지역. 김현미 장관이 일산 나왔지 않습니까? 일산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 지역이 이제 3기 신도시 때문에 반발이 상당히 셌잖아요. 집값 그렇죠. 떨어진다 해서. 그 지역에 지금 김연아 부동산 전문가 거기가 있잖아요. 한국당에. 그럼 민주당의 맞춤형 카드가 누가 낼 거냐? 근데 옆 지역에 유은혜 의원 지역에 누가 나왔냐면 홍정민 변호사 나왔어요. 오늘 전략공천 발표가 됐습니다. 네네. 어제. 그분이 누구냐면 경제 전문가입니다. 변호사기도 하지만 경제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아마 예측컨대 옆에 김현미 의원의 지역도 경제 전문가 쪽으로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일산은 경제 전문가의 컨셉으로 간다. 만약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네네. 그러면 저는 김현미 지역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그 컨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일산은 어떻게 갈 거냐. 좀 젊은 분들 중에서 경제 컨셉 네. 이쪽으로 가면 먹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동작이라든가 광진은 워낙 민감한 지역에서 어떤 분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어떤 예를 들면 주광덕 이런 데도 관심 지역이죠. 김현민 변호사가 과연 초반 우위를 점할 수 있느냐 이런 게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예를 들면 그런 몇 개 지역에서 그 다음에 심재철 그럼 이재정 의원이 꺾어 놓아야고 지난번에도 여론조사 많이 앞서 있던데 한 11%포인트 앞서 있던데 어떻게 될 거냐 이것도 이제 관심사고 이런 몇 가지 지역에서 승전보를 딱 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반에는 관심 지역을 중심으로 여론조사 할 수밖에 없어요. 관심 없는 지역 누가 하겠어 돈 내고 네. 언론사가 관심 네.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거든. 거기에서 기선제압을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 네.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정의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냐. 저도 뭐 정의당에 다음 주에 뭐 간담회 한번 참여하기로 했는데 초대를 그래요? 받았습니다. 정의당의 총선 전략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 시각으로 좀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네. 저도 나름대로 좀 평소에 생각하는 걸 좀 얘기하려고 어떻게 하는데 조언을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걸 여기서 얘기하면 오지 말라고 할 것 그래요? 같은데 왜 굳이 와서 네. 근데 뭐 정의당이 어떻게 해야 지지도가 올라갈까요? 저는 그렇다고 네. 봅니다. 네. 그 지금 그 한결에 경향하듯이 하면 폭망한다. 그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막 언론이 떼거지로 달려들어서 흠집 내고 있는데 그런 흐름에 편성을 해서 비문 정서로 정의당이 표를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계산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이제 망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렇습니다. 보는 겁니다. 예. 이 상황에서 뭐 물론 저는 뭐 거짓말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 촛불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정의당이 보다 진정성 있는 역할로 이 말하자면은 문정부 성공에 이익을 담당하겠다. 이런 진정성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줘야 실은 정의당에게 굉장히 득이 되지. 지금 대통령은 다 같이 때린다고 같이 때리는 순간 이거는 뭐 회복할 수 없는 그렇습니다. 치명상을 입는다고 좀 지금 봐요. 정의당이 해야 할 것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네. 첫 번째는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지금 그 한국당이 이제 옷을 바꿔 입었죠. 네. 미래통합당의 문제점에 대해서 집요하게 싸워야 합니다. 사실은 가장 선두에서 싸워야죠. 네. 그 위성정당 추진하는 거. 뭐부터 시작해서 지금 유승민이 빠진 반쪽짜리 그리고 더 무경화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과거의 막말이라든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단호하게 그 처벌하지 않는 문제. 그리고 저는 바로미터가 뭐냐면 오늘 내일 그 열리지 않습니까? 임시국회에서 과연 민생 법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거처럼 또다시 발목을 잡을지 자유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이 아니면 이번에는 좀 달라질지 이게 굉장히 이들이 변했느냐 변하지 않았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의당이 맨 앞에서 싸워줘야 한다. 네. 이게 하나 있고요. 그래서 박시영 대표님 아마 조언을 하신 것 같은데 네. 민주당보다도 더 치열하게 미래통합당과 싸워야 사람들이
정의당에게 관심과 아니 그때 호의를 갖는다. 유시민 이사장님께서 하시는 알릴레오 같이 네. 나가서 그 얘기를 서로 주고 받았었죠. 아, 네. 유시민 이사장도 그런 네, 말씀하셨고. 아유, 당연히 정의당 당원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분은. 잘 네. 알죠. 그리고 이제 그 문제 하나. 두 번째는 네. 이런 진중권류 입진보들 말도 안 되는 주장하는 사람들 네. 자기 당이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지금 혼탁하게 이 판을 선거판을 이상하게 만드는 인간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꾸짖어 줘야 합니다. 사실은. 그거 누가 하겠어요? 정의당이 거둬야지. 정의당이 해야지. 네. 그거는. 뿌린 건데.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의당이 달라졌다. 정의당이 달라졌다라는 걸 과연 뭘로 보여줄 거냐. 좀 더 대중정당화 됐다라는 거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몇 가지 그 보관은 있는데 그건 다음 주에 뭐 직접 가서 얘기하는 예. 걸로. 근데 이제 했으면 분명히 좋겠고요. 알아야 될 게, 네. 이 정의당이 뭐 민주당의 뭐 무슨 작은 집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도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촛불 혁명으로 세상을 바꾼 주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문정부가 성공하도록 하게 해야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지 여기서 차별화해가지고 그렇게 나갔다가는 이러면은 굉장히 곤란에 처할 수도 있다. 좀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생각할 그러니까 필요가 있지 지금 않겠는가. 나경원 문제에 대해서도 가장 싸워야죠. 네. 나경원 수사를 안 하고 있는, 제대로 안 하고 있는 네, 것들에 네, 대해서. 네. 그다음에 아까 김건희 여사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다시 수사해라. 네. 경찰의 검사 이런 것들을 민주당만 외칠 게 아니라 민주당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네. 정의당이 더 앞에서 해야 민주당 지지층들이 대거 비례대표에 있어서 정의당을 찍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겠죠. 네. 지금 그렇지 않았을 때는 민주당 지지층이 한 20% 정도밖에 안 가거든요. 한계가 있어요,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의당이 좀 고민해야 한다. 그다음에 이제 제 패친 중에 이 문제를 좀 다뤄달라는 거예요. 스윙보트가 먼저냐, 아니면 지금 집도끼가 먼저냐, 누구를 먼저 잡아야 하냐. 그러니까 정의당을 비례대표 때 찍느냐 아니면은 비례대표 때 민주당을 찍느냐. 아니, 그것도 있는데 네. 그 부분도 고민이고 네. 지금 이제 전략적으로 보면 집도끼를 좀 단단히 만드는 게 중요하냐. 아까 조국 프레임 가지고 논란이 좀 많이 벌였지 않습니까? 그 스윙보트나 중도층 같은 게 조국 문제 별로 안 좋아하니까 검찰 문제 안 좋아하고 이런 시끄러운 거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언급을 하지 말고 조용조용하게 넘어가야 한다. 중도층을 보고 이 얘기하는 층이 하나 있고 예.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예. 한 측에서는 아니다. 그 집도끼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야 한다. 응집력을 키워야 한다. 저는 두 가지 다 필요하긴 맞아요. 두 가지는 맞는데, 첫 번째는 지지층의 응집력을 키우되, 지지층들이 현명하게,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게끔 좀 만들면 좋아요. 다만, 당이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문제를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집도끼에 있는 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박수치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저 예를 들면 후쿠시마 이런 어떤 방사능 네. 원전 같은 거 해양 방류하는 거 예. 단호하게 싸워야죠. 일본 정부하고 민주당이 정부도 이야기를 해야지만 예를 들면 싸울 건 단호하게 입장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도층과 관련돼서 어필할 수 있는 건 결국 민생전선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개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면화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는 있는데 이번 전선에 대해서 어떤 전선을 쳤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총선 전선에 구도를 짠다면 뭘로 딱 갈라치게 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저는 불량 정치 응징 프레임이 나가야 된다. 아, 불량 정치. 아니 이런 불량 정당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제가 어느 당이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만은 네. 이거는 지금 선거제도 개편, 이 선거제도를 왜 바꿨습니까?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프로테이지만큼 의석을 가져가라 이거 아닙니까? 근데 꼼수를 써가지고 위성 정당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치를 장난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정당한테 응징하지 않으면 국민들 평생 혹으로 잡혀 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크게 보면 네. 이 나라를 누구한테 맡길 거냐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이제 화두를 던지하는 건데 예. 저는 결국은 민생전선을 주도하는 세력과 이념 문제에 대해서 갇힌 정당 간의 싸움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그 자유한국당 중심의 지금의 미래통합당이 계속 좌파 프레임, 빨갱이, 네. 그다음에 뭐 아까 있던 탄핵 프레임, 조국 이런 걸 계속 고집하는 게 우리로서는 나쁘지 않다. 전 좋다고 봅니다. 조국 프레임? 오케이. 빨갱이? 오케이. 뭐 그다음에 독재? 오케이. 다 받아줘. 우리는 치과 치대 중요한 거는 민생전선으로 나서면 된다. 그래서 부당한 건 맞서서 지적을 하되 그 프레임에 놀아나지는 않고 우리는 그래서 일하는 세력이 과연 누구냐. 트집 잡고
발목 잡고 떼쓰는 세력이 누구냐라고 국민 정신을 더 못 차린 세력. 그러니까 각 당마다 정신 차려야 할 이유들은 있는데 누가 여전히 과거에서 허덕거리고 있는지 헤매고 있는지 그것을 낱낱이 보여주는 게 아까 우리 김용민 앵커께서 큰 틀에서 말씀 주셨지만 그거와 일맥상통하다.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을 지켜내자라는 그 구호를 전면에 내세운다. 지금은. 그래서 저쪽은 아까 있던 선거법 위반해서 탄핵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실질적으로. 그래서 네. 문재인을 지켜내자. 한쪽은 문재인을 탄핵하자. 네. 이 싸움이 붙는 겁니다. 예. 그 싸움은 우리한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지문미를 얘기했어요.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그렇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지금 이 아픔이 있지 흐름이요. 지금 예. 이 흐름이 노무현 대통령이 막 그렇게 죄도 없는데 죄 있는 사람처럼 몰아가던 그때하고 뭐가 달라요? 지금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재임 중인데 얘네들은 지금 범죄자로 만들어 가지고 문 대통령을 곤경에 빠뜨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문 대통령이 죄도 없고 뭐 가서 뭐 무슨 법적 처벌받을 일도 없고 탄핵당할 일도 당연히 없고 그렇지만은 그들은 논란을 일으키는 것만으로도 시비를 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정치적 효과를 거뒀어요. 네, 네. 그걸 지금 노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진짜 이건 노무현 대통령 탄핵 국면 때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지금 칼을 들고 달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분명히 있는데 네. 이거 대통령 지지도도 긍부정이 비슷하고 정치적 지지도 같은 경우는 더 높다고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정치적 문재인을 지지할 거냐 말 거냐. 이게 핵심 잣대예요. 거기서 밀리지 않습니다. 밀리지 않는데 자신감을 가지고 붙으면 돼요. 근데 저쪽이 탄핵 프레임을 가지고 쫓아내자 탄핵시키자 하면 더 많은 국민들이 우리 편이 됩니다. 그렇죠. 지켜내자는 프레임에. 그래서 문재인 마케팅, 문재인을 피할 게 아니다. 오히려 정면 오케이 받아. 받고 우리는 오히려 대통령을 지켜내자, 문재인을 지켜내자. 왜? 이러이러한 이유들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저쪽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피하면 안 됩니다. 정면을 부딪히면. 그러면 우리 저 쉬고 있는 생활 때문에 잠시 쉬고 있었던 우리 그 지지자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이놈들 봐라,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오히려 뛰어들 거다. 이 활동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 그중에 굉장히 타당한 주장을 펼치는 분도 있고 뭐 문 어떻게 대통령이 다 만족해드릴 수 있습니까? 또 한계가 이제 있죠. 사실은 네, 이제 네. 지금 무슨 독재 시대도 아니고 대통령이 뭐 정말 뭐 명령을 내린다고 다 이렇게 뭔가 성취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그런 불만이 나올 수 없게끔 했겠죠, 문 대통령이. 아니 근데, 네. 그리고 이런 얘기를 떳떳하게 해야 돼.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1월달에 지금 조사해 보면 네. 통계치가 좋아진 게 많이 있잖아요. 네, 네. 일자리도 드러나고. 근데 국민들의 인식 중에 왜 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조사해 보면 경제 침체, 경제 어려움의 원인 중에 3분의 1 정도는 야당이 발목 잡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그다음에 대외적인 여건, 네. 중미 간의 갈등이라든가 지금의 이런 코로나 문제라든가 어려운 문제가 객관적으로 닥친 것도 인정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을 잘 못 펴서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이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박근혜 이명박 때보다 1200만 배 낫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200만 배. 자신감을 가지고 좀 하자. 그래서 예.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뭘 할 거냐 예. 저한테 물어요. 패친들이. 민주당 당원들은 과연 정의당 당원도 있죠. 민주당 당원들은 그럼 뭐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데 첫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당의 잘못된 거 정신 못 차리고 있고 지금 반쪽짜리 도로 새누리당 된 거 아닙니까? 사실 뭐 유승민이 빠지고 이현주만 뜬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유승민 사라지고 이현주가 살아나고 뭐 그다음에 이현주 또 부산 영도 중구 간다고 하니까 예. 김무성이 또 반발하잖아요. 자기 지역이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무성이 저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예. 그 근데 실제로 당내 분위기는 이현주를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대요. 아, 그래요? 예, 미래통합당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현주가 붕 뜰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막 통합됐다고 자기 자리 보장되고 몇 명 챙길 것 같지만 네. 잘해봤자 자기 혼자 하거나 예. 자기 혼자도 자리를 못 잡을 수도 있어요. 이거 지켜봐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탈당해 봐야 늦고 예, 개털되는 거고. 이현주는 거기 있는 게 도움이 되죠. 예, 당내에서 그렇죠. 시끄러울 겁니다 아마. 아, 알겠습니다. 멱살잡이하고. 예. 그래서 좀 놔두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영입 인사들 관련해서 뭐 좀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부동산 문제야 뭐 부동산 문제에 미친 영향 많이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 여러 번 강조했기 때문에 네. 굳이 또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영입 인사들 관련해서 뭐
뭐 어디로 가냐 막 이런 얘기들 많이 물어요. 근데 이제 일단 발표된 데만 조금 보면 예. 남양주 병은 이제 김용민 변호사. 어제 저희 관훈 라이트클럽에 네. 나오셨어요. 예. 아주 훌륭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아유, 진짜 그 사람은 네. 내가 너무 미안하다니까. 왜요? 그런 훌륭한 분하고 이름이 같아서 너무 죄송해. 인지도가 한 90%는 나올 거야. 여기서 김용민 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90%가 나올 거야. 변호사라고 붙이지 말고 김용민 씨. 제가 뭐 여러분들께 정말 충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얘기하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거 알죠. 양질의 사람일 뿐더러 네. 가서 그 남양주 병은 로또 맞았어. 아니 그러니까 가서 선거운동 하실 거예요? 글쎄 뭐 제가 선거운동에서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뭐 발벗고라도 하고 싶겠지만 가만히 있는 게 도와줄 것 같아서 가만히 있겠습니다 저는. 예, 근데 진짜 제가 이 양반을 만난 게 한 5, 6년 됐는데 네. 5, 6년이 뭐죠? 2012년부터 봤으니까 한 8년 됐네요. 정말 좋은 사람이고요. 뭐라고 그럴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하고 이름이 같은 게 너무 죄송할 정도로 너무너무 훌륭한 분. 저보다 나이는 한 살 좀 적으신 편인데도 실력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어제 그 얘기를 했네. 노무현 대통령을 연상케 한다. 이 사실은 이분이 그 금융 전문 변호사여서 그야말로 이제 이렇게 강남 이런 금융가에서 갈고리로 돈을 긁어모으던 분이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저 민변에 뒤늦게 가입해가지고 인권운동에 뛰어들고 유우성 씨. 그런 분은 저희 회사 오면 돈 내야 합니다. 예, 왜요? 김남국 공짜라도 그런 분은 돈 받아야 합니다. 예, 그래서 갈고리로 긁는데. 갈고리로 긁었는데 이 양반이 유우성 씨 간첩 증거 조작 사건, 간첩 조작 사건 때 그 변호를 맡으면서 일거리가 다 끊겼어요. 그것도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임 사건 맡으면서 모든 그 변론이 다 끊어졌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정치를 한 점 똑같고 그 상대 라이벌이 바로 공안검사 고영주 아니었습니까? 네. 지금 저 공안검사 출신의 주광덕을. 주광덕 이제 그 통신 사실 조회한다면서요? 경찰에서 좀 제대로 좀 밝혔으면 좋겠고요. 이탄희 판사가 표창원 의원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거의 확정적이죠? 발표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용인으로 갑니다. 표창원 지역 거의 확정이 된 누가? 거. 이탄희 판사. 저희 지역구에? 예, 왜냐하면 표창원이 강력히 요청했으니까. 그래요? 그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표창원에 이어서 정말 좋은 분이 오시는군요. 아마 이탄희 발표하지 변호사. 않을까 금주에. 대부분 뭐 기자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래요? 예. 오늘 우리 모르시는 분들은 횡재하셨네, 우리 애청자분들. 이탄희 변호사가 용인 기흥구, 그러니까 사시는 데죠. 용인정. 거기 또 젊은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이 사시고. 그렇죠. 더 말할 나위가 없죠. 표창원 아마 의원 지역구.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 뭐 기자들이나 언론에서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종시에 누가 갈 거냐 이것도 관심이 있는. 왜냐하면 이해찬 대표 지역구. 거기가 이제 분구가 되거든요. 무조건 세종시는 분구가 되는데 거기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한국당 김병준 씨가 거기로 가겠다. 이게 지금 거의 내정된 상태예요. 근데 김병준 씨는 너무 꼴이 우스워졌어요. 자기가 서울 종로 나가겠다. 당이 사실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서울 종로 나가겠다고 했는데 황교안이 갔잖아요. 얼마나 꼴이 우습습니까? 근데 어쨌든 거기가 그래도 노무현 정권 때 또 정책실장도 하고 스피치 능력이 조금 있습니다. 어쨌든 그랬는데 거기가 이제 공무원들이 많이 사는 지역 아닙니까? 명품 도시죠, 세종시가.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 도시인데 본인이 또 국가 균형 발전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아마 막 광을 팔려고 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김병준 전 총리가 될 뻔했죠. 민주당이어야 사실은 좀 힘을 받을 텐데 지금 그 당시 행정도시 반대하셨던 자유한국당이 몸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미래통합당. 그래서 아마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영입 인사 중에 좀 거물급 나름대로의 김병준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역량 있는 분을 배치하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상징적인 지역에서 딱딱 잡아줘야 돼. 저쪽에 장수. 그 중에 하나 김병준, 홍준표, 아까 나경원, 오세훈, 황교안 뭐 이런 데들 아니에요? 그 밑에 그 뭐 심재철, 주광덕 뭐 이런 사람들이고 이제 그런 쪽에서 확실히 기선을 잡고 있으면 인근 지역까지 우호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게 단순히 한석이 아니에요. 사실은 적의 상징적인 인사들을 꺾어주는 게 예를 들면 종로에서 이낙연
총리가 네. 이낙연 전 총리가 황교안 대표를 확실히 누르잖아요. 네. 그럼 중구나 이런 데도 영향이 미치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동작을 해서 누군가 나경원을 꺾으면 동작 갑과 옆에 서쪽까지도 영향이 그렇지, 약간 미칠 영향을 수가 미치죠. 있기 예.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예. 네. 하나만 더 여쭙게요. 예. 우리 저 박시영 대표님 페이스북에 네. 기자 출신의 뭐 또 정치 컨설턴트가 저기 윤태곤. 비아냥되는 글을 올렸어요. 네, 그래서 제가 뭐 별로 응답을 안 했습니다. 네, 모르는 관계도 아니고. 그 저기 제2 공모를 하는데 네. 강서갑에 정봉주 보고 나오라고 하라고 했나요? 그 사람이? 네. 약간 그렇게. 아니 지금 또 컷오프 됐는데 왜 또 나와? 아니 그러게요. 그래서 추가 공모하니까 정봉주 의원이 다시 추가 공모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썼는데 저는 좀 말씀의 맥락이 조금 의도가 있어 보여서 네. 진심입니까?라고 했고 그 뒤에 이제 나머지 분들이 댓글로 알아서 논쟁을 좀 벌였는데 좀 씁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르는 분도 아니고 방송에서 같이 방송도 진행한 입장이어서 좀 그랬습니다. 나 자꾸 이상한 사람이야. 그 사람 보니까 금태섭 팬인 것 같아. 예. 금태섭 팬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옛날에 가까웠죠. 근데 왜 이렇게 그쪽은 이렇게 대놓고 요즘 지지 않아 몰라요. 네, 박시영의 오늘도 21대 총선 출마자 분들과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실 분 누굽니까? 네, 오늘 목포에서 박지원 내가 잡겠다 이렇게 좀 호언장담하면서 기세 좋게 지금 준비 중에 있는 민주당의 김원희 후보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원희입니다. 예, 목포에서 오셨어요. 예, 목포에서 왔습니다. 촌티가 팍팍 나지 않습니까? 네, 좋습니다. 예. 네, 목포 내려간 지 2달 만에 아주 촌놈 다시 목포 본색이 다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모실 분은 뭐 용터뷰? 네. 예, 용터뷰 나왔는데 예, 한번 나오셨어요. 나왔는데 뭐 시청률이 꽝이었다고. IPO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다시 이제 모시기로 했는데 왜냐하면 해당 지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용인 천인에서 준비하는데 그 천인의 맞상대가 한국당의 그 용인 시장을 했던 분이에요. 정찬민 씨. 여기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이재명 도지사의 평화부지사로 있었고 또 이해찬 당대표의 최측근으로 또 알려져 있고 그렇죠. 사람 좋은 사람 뭐 이런데 자 무엇보다도 용인시 처인구에 어마어마한 반도체 그러니까 CT를 유치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슬로건을 처인을 판교처럼 그래서 뭔가 처인을 좀 크게 키워보겠다 이렇게 야심만만하게 뛰어들었는데 뭐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화영 후보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화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두 분 모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지역에 이제 출마하시는 분인데 사람들이 아마 일단은 목포에 제일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일단은 박지원 의원님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좀 그만하셔야지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각자 살아온 과정 짧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희 후보님은 누구인지 본인이 직접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김원희입니다. 직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입니다. 보통 서울시 정무부시장 하면 낙하산 혹은 금수저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기 편한데요. 저는 7급 비서에서 시작했습니다. 7급, 네, 7급 수행비서에서 시작해서 차관급 서울시 정무부시장까지 오른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야, 차곡차곡 내부 승진. 네, 그러면 박원순 시장 처음 들었을 때부터 7급에 들어가서 아니요. 23년 전에 23년 전에 96년에 성북구청장 비서로 시작해가 7급 비서로. 뻔했잖아. 그 제가 어떻게 그렇게 단시간에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깜짝 놀랐다니. 23년 동안에 걸쳐서 한 단계 서울시 6급 정무비서, 그다음에 국회 5급 비서관, 성북에서 누구 모셨어요? 진영호 청장님이라고 초대 민서청장님. 96년. 네, 95년. 김용배 구청장. 영병하고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 양반이 비서실장, 제가 수행비서. 그러시구나. 그러면 서울시에는 언제 그래서 오셨어요? 2011 처음에 서울시에 들어간 건 말씀드린 대로 99년에 6급 비서로 들어가서 서울시 생활을 하고요. 예, 고건 때 박병석 부시장님, 지금 국회 부의장 하셨던 그분 비서로 들어갔고, 그 뒤에 이제 다시 우리 박원순 시장님을 모시고 11년에 들어가서 정무보좌관을 하고. MB 때는 뭐 하셨어요?
MB 때는 김근태 회장님 보좌관이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계속 일했구나.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쭉 그 뒤로 쭉 김근태 모셨으니까. 의원 모셨던 핵심 인사 중에 한 분이세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박원순 시장님 이제 모셨고. 의장님 떨어지시면서 박원순 시장님 김근태 모셨고. 의장님 제가 너무 존경해서 네네. 성대모사를 한번 해보시죠. 가능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근태입니다. 됩니다. 요거 한번 하셔야 되는데. 요거 한번 하셔야 되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7급, 6급 거쳐 5급 국회 비서관 거쳐 김대중 대통령 때 4급 행정관을 했고 아이고. 그 뒤로 김근태 의장님 모셨고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 만나서 3급 그다음에 1급 정무수석 했었고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도 있었고 김대중 예. 정부 때 잠깐. 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서울시도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님의 교육부 장관인 유은혜 부총리의 정책보좌관 2급을 했고요. 교육 문제는 그다음에 말고. 작년 3월에 이제 차관급 서울시 정무부시장까지 올라온 아이, 뭐 근데- 제가 얘기하고 나니까 굉장하네요. 예, 굉장한데 제가 이제 그 좀 몇 가지 짚어볼게요. 한두 네. 가지. 근데 왜 이렇게 늦게 목포에 내려갔어요? 아, 늦게 내려간 건 아니고요. 사실은 저는 대통령 만드는 게 꿈이었거든요. 제가 모시는 사람을 대통령 만드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김근태 한번 실패했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천정배 의원도 제가 잠깐 모셨었는데 저하고 좀 안 맞았고요. 잘 이게- 저하고 좀 안 맞으셨고 뭐 그분은 훌륭하신 분인데 예, 당시에 예. 그때 당시에는 민주당이셨어요, 그분이. 그리고 나서 이제 박원순 시장님하고 또 인연이 돼서 했는데 2017년에 문재인이라 대통령이라는 어마어마한 거물과 상대해서 잘 안 됐고요. 그리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님은 성공했죠. 2017년에 제가 직능본부 부본부장을 맡았으니까. 아니 왜 늦게 내려갔냐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을 만드는 게 꿈이었는데 예. 그러다 보니 제 나이가 50이 넘었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뭐냐면 예. 한 6개월 전이나 8개월 전이나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좀 임박해서 내려간 거 아니냐는 지적들이 그러니까 현직 정무부시장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그래서 정무부시장으로서 역할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버스 파업이라든지 지하철 파업이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청와대하고 협력하고 국회하고 협력해야 될 일들이 많이 터져 나와서 뭐 그런 일 저런 일들을 해결하다 보니 뭐 한 10월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11월에 제가 사표를 냈는데 사표 수리가 12월 2일 날 돼가지고 12월 2일. 예. 본인 뭐 별명이 있었어요? 저는 뭐 서울시의 해결사라고 서울시 해결사. 박원순 시장과 좀 비슷한데 뻔뻔한데 했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어쨌건 그런 어떤 현안들에 대해서 네. 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고 방법을 찾아내고 날밤을 새서라도 그런 걸 해서 그래서 지하철 파업 같은 경우도 사실 파업이 시작됐었잖아요. 네. 5시부터 8시까지 사실 사람들은 모르는데 3시간 파업이 된 거예요. 실제는. 근데 그 3시간 동안 또 열심히 또 해서 8시에 조기 타결을 시켜서 정상 운행하게 근데 만들었어요. 본인이 딱 내려가니까 박지원 의원이 굉장히 긴장하던가요? 아니면 별로 긴장한 느낌? 처음에는 반갑게 맞아주셨고요. 예. 요즘 이제 여론조사가 예. 좀 뜨겁게 핫하게 붙은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제가 이제 가상대결에서 제가 3자 가상대결에서 1위 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예, 양자 대결에서 1위 나온 것도 있고 또 그래서 지는 것도 있고. 예, 또 제가 또 뭐 워낙에 또 거목이시니까 또 박지원 대표님이 이기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약간 엎치락떠치락 하는 상황이어서 최근에는 격려보다는 잘한다 이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따 또 여쭤보기로 하고요. 네. 우리 이화영 후보님도 본인을 좀 적극적으로 소개해 주시죠. 어떤 분인지. 네, 아까 제가 아끼는 김원희 우리 정무부시장님이 제 학교 후배이기도 한데, 그렇죠. 성재 이제 저는 학창 시절에 제 친구가 요즘 유명한 유은혜 교육부 장관. 아, 그렇죠. 제가 뭐 일각에서 약간 그 당시에 윤회 의원님 지금 이제 장관님이 너무 인기가 좋아서 성대에서 그래서- 아무도 저기 뭐 범접할 수가 없었다. 꼭 그렇지는 않았고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까? 네, 여러 가지로 뭐. 근데 저희가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좀 바빴죠. 1, 2, 3학년 때 뭐 잡혀가고 그러느라 바빠고 연애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 그랬었던 거고. 윤혜 장관님하고 같이 학교도 마치고 같이 공장도 같이 좀 다녔어요. 공장 같이 다니고 윤혜 장관님도 아주 굉장히 애쓰고 그랬었고 그러다가 이제 뭐 좀 몇 차례 구속되고 이제 88년도에 13대 국회가 시작이 됐어요. 네, 그때 이제 국회에 처음으로 노동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 노동위 삼총사가 이제 노무현, 이해찬, 이상수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그 노동위 삼총사를 우리가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노동 현장에 있다 국회에 들어온 멤버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이해찬 의원실의 유시민,
또 노무현 의원실의 이호철, 이광재, 이상수 의원실의 저 뭐 이렇게 해서 같이 공동 보좌를 하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됐죠. 88년부터였으니까 오래됐죠. 이해찬 대표도 같이 모셨고 이상수 장관도 모시면서 같이 일을 했고 그 당시에 우리가 국회 보좌진으로서 야 국회가 정말 일을 열심히 하면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가를 아주 실감했었던 그런 시간. 그때 뭐 여러 가지 노동광법들 이거 밤새면서 다 만들었었죠. 그렇게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하고 인연을 맺었고 아까 우리 김원희 후보님은 대통령을 못 만들었다는데 저희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고 대통령을 만들고 저도 사실 처음에 13대 때 들어갈 때는 무직으로 들어갔어요. 무급으로. 그때 그런 게 많았어요. 저희들이 무급으로 들어갔어요. 풀제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7급제 우리 무급에서 시작했어. 무급에서 시작해가지고 뭐 국회의원도 하고 17대 때 국회의원도 하고 17대 때 국회의원 하면서는 이제 관심이 제가 원래 좀 이 분단 문제에 관심이 많았어요. 분단 문제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남북한의 이런 우리나라 같이 분단 문제가 이렇게 있는 데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국회에서 계속 4년 내내 통일외교 통상위원회를 했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저를 불러서 2005년에 2006년에 이제 북한이 처음으로 핵실험을 했어요. 그때 저더러 좀 조용히 좀 평양을 갔다 오라 그래서 평양을 가게 돼서 평양에 제가 이제 상당히 비밀리에 위해서 홍콩을 격려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메시지를 들고 평양을 가는 계기로 북한은 군절모 쓰고 선글라스 끼고 갔어요. 예, 평양을 홍콩을 돌아서 그래서 그때 아마 기억나는데 눈 내리는 평양의 고리 호텔 앞에서 혼자 있었어요. 약간 겁도 나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게 계기가 돼서 노무현 대통령하고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정상회담도 마포에서 좀 노력을 하고 2007년이죠. 그랬었죠. 그 뒤에 계속 그런 일을 하게 돼가지고 그 이듬해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게 원래는 5월에 열리기로 했다가 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수해 때문에. 14로 늦어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런 인연으로 이재명 지사가 이제 7대 민선 경기도지사가 되면서 그 당시 우리가 남북 간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 북한하고 주로 일을 하는 평화부지사를 제안을 해서 제가 평화부지사를 하면서 다시 좀 평양에 몇 차례 다녀오면서 경기도하고 우리 북측하고의 협력 관계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일을 하게 됐죠. 네. 너무 또 다 보여주면 이따 그렇죠. 두 분 다 이렇게 마이크 주면 뭐 겁내하지는 않네요. 아유, 글쎄요, 옆에 하셨는데. 이제 이화영 선배님 계시니까 좀 든든합니다. 한마디로 본인을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싶으세요? 전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보고 있나요? 어떤 사람이다. 김원희는 어떤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에 그러니까 현존 인명이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한 일, 자기가 맡은 임무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임한다. 뭐 이런 뜻인데 네. 어쨌든 저는 주어진 일이 있으면 그걸 끝까지 파서 해법을 찾아내고 소통하고 협력하고 그런 뭐 하여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내려서 해결책을 찾아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어떻게 되든 간에 대화 타협을 통한 협력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에서는 뭐 해결사라는 별명을 좋은 별명을 저한테 붙여준 것 같고요. 그럼 문제 해결력이 상당히 있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하여간 그런 능력, 그러니까 뭐 어떤 문제 해결, 그러니까 답을 알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열린 마음으로 겁 없이 덤벼드는 것, 상대방과 만나고 소통하고 듣고 그런 과정에서 타협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내는 것, 그런 게 좀 제가 23년 동안 7급에서부터 지금까지 올라오는 동안 배워온 게 아닌가. 대표적 사례가 있었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한유총 사태 같은 경우도 좀 그런데요. 한유총. 제가 이제 딱 들어가자마자 한유총 사태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때 국정감사 기간이었는데 유은혜 부총리께 국정감사 보고를 다 마치고 11월 3일인가 2018년 11월 3일인가 그 킨텍스에서 고향 킨텍스에서 5천 명이 모이는 검은 상복을 입고 토론회를 한다는 거예요. 아하. 한유총이 사실상 파업 선언을 하려고 모이는 자리죠, 집회죠. 근데 그 자리에서 집단 휴업을 결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를 하는데 아무 말 않고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리에 이제 간부들을 눌러 앉혀놓고 제가 그날이 출근 첫날이었는데 그래서 지하철 파업을 하게 되면 지하철 파업은 노조의 자유지만 노조의 권한이지만 파업의 피해를 막는 거는 우리 공적 기관의 의무다. 서울시의 의무다라고 하면서 한유총이 파업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한유총 파업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아이들
유치원 못 가는 거, 그럼 가까운 데다 배치해야 될 테고, 많이 몰리는 데는 선생이 모자라니까 선생을 배치해야 될 테고, 더 멀리 떨어진 곳은 차량을 배치해야 될 테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준비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 안심하셔라. 네.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더니 바로 이제 비대위 구성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한유총과 서울시내에서 아니죠. 교육부 있을 교육부에 때죠. 제가 있을 때. 유은혜 부총리 모실 때죠. 그런 상황들을 이제 제가 지켜보면서 이제 그런 걸 뭐 조언하고 하는 역할들이었고, 그래서 결국은 한유총을 아주 우리 정부가 잘 매끄럽게 이어가서 결국 한유총 사태에 대해서 집단 휴원 없이 한유총 사태를 마무리를 했었잖아요. 진짜 이윤혜 장관의 평가 상당히 좋아요. 네, 그런 면에서. 네. 네. 근데 본인이 하고 싶은 정치적 색깔, 정치 철학 뭡니까? 그러니까 저는 김근태 회장님 모실 때 제일 좋아했던 문구가 있어요. 사실 신영국 선생님이 딱 2점을 쓰셔가지고 재민지산이라는 그 이제 맹자 양해왕 편에 나오는 국민의 생업을 안정시키는 게 정치의 근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재민지산이. 그 글을 쓰셔가지고 열린우리당 의장으로 취임하실 때 2점을 써서 드렸어요. 근데 그 글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혹시 정치를 하면 결국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거니까 그리고 그 삶이라고 하는 게 결국 생업과 생산과 생업 그다음 그들의 삶으로 연결되는 거니까 그런 정치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죠. 좀 준비가 참 잘 돼 있는데요. 뭐 따로 준비하신 것 같지 않고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간단해 보인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네, 일단 초반자는 괜찮고요. 네. 이완 후보는 본인 어떤 사람이라고 한마디로 규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약간 국정원형 인간, 약간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하는. 술을 먹어도 꼭 지하에서 먹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저희가 뭐 별로 드러내지 않고 중요한 시기마다 그래도 현장에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은 있고 보람이 있었던 거는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 당선할 때 저는 뭐 그 당시에 업무조정국장을 하면서 회계 책임을 맡았어요, 실질적인.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도 많이 겪고 그 뒤에 뭐 대선 자금 수사 때문에 대검에도 자주 불려가고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뭐 이번에 저희가 이제 제가 이 지역에 용인 처인구에 출마하게 된 계기인 하이닉스 같은 경우 SK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도 별로 뭐 티나지 않게 일을 하면서 성과는 좋은 성과가 나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하이닉스가 지금 이천에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이천에는 그대로 있으면서 새롭게 또 용인에 거대하게 들어서는 거죠? 그렇죠. 용인에 지금 하이닉스가 120조를 투자하죠. 120조. 네. 그럼 일자리가 얼마나 만들어집니까? 일자리가 직접 고용만 2만 명 이상이고 2만 명. 그 협력업체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겠네요. 협력업체도 50개 이상 들어오고. 그러면 이게 완공되는 시점은 언제예요? 2024년, 25년에 하나가 완공되고요. 24년, 25년. 그리고 2028, 29년이면 4개가 더 완공돼가지고. 근데 이렇게 한 일에 대해서 경기도나 정부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용인시도 있었을 거고. 그렇죠. 다 이제 어쨌든 민주당 소속 아닙니까? 대통령, 그렇죠. 도지사, 시장.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화영 부지사가 평화부지사인데 네. 특별히 본인이 많이 일을 했다. 네. 이렇게 볼만한 누가 증언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조정식 정책위 의장, 김태년 그걸 정책위 누가 의장, 믿어 주민들. 이해찬 대표.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제가 조용히 했었던 경우인데 경기도에서 제가 이 하이닉스 유치를 하는 그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았죠, 단장을 맡았었죠. 그래요? 테스크포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추진해 왔는데 다들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어려워했는데 하이닉스 유치의 가장 결정적 1등 공신은 집권 여당의 이해찬 당대표였었어요. 그래요? 네, 제가 이제 이해찬 당대표님을 하고 좀 친하니까 이 일을 처음에 상의하러 가서 SK가 120조나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용인에 한다고 합니다. 용인에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랬더니 이해찬 대표께서 당신이 한번 평양에 그때 그 9.19 공동선언 때문에 평양에 남북 정상회담 가는 계획에 최태원 회장이 같이 가니까 한번 물어보겠다. 그래서 돌아와서는 강한 의지가 있는데 그 자리에 있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평양에서 이 얘기입니다. 불러서 물어봤더니 절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 절대로. 왜요? 수도권 규제. 수도권 규제 때문에. 수도권 규제 때문에 그 덩어리가 그때 청주, 충주 이런 데도 얘기 나왔었잖아요. 노영민 실장 지역도. 청주하고 구미가 나왔죠. 구미도 나왔죠. 100만 평 이상을 용인에 절대 줄 수 없다. 그래서
대표께서 돌아오시더니 포기해라 그러더라고요. 그거 안 된다더라. 예, 김현미 장관이 완강하더라. 그래서 그러면 SK 측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SK 측도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거기 아니면 네, 용인이 아니면 SK도 그러면은 중국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이런 게 사실 문재인 정부의 이 성과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그러면 한번 해보자. 이해찬 대표께서 그때 그 당시 이제 그 정책위 의장이 김태년 의장이었어요. 네. 네. 이 김태년 의장을 불렀어. 김태년 의장이 와가지고 이걸 설명하니까 김태년 의장이 경기도잖아. 예, 경기도니까. 또 생각이 좀 있잖아. 네. 무슨 생각? 예. 그래서 넥스트 생각이 있지. 넥스트. 자기가 정책위 의장일 때 이걸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이 김태년 의원님 미안해요. 그래서 이거를 좋다고 그러더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해야 됩니다라고 대표님 앞에서 역설을 하는 거예요. 잘 됐다. 사실 우리가 좀 짜고 왔죠. 너가 대표님 앞에 오면 그 얘기를 좀 해라. 그렇게 된 거구나. 그래서 김태년 의장이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고위당정회의에 붙이자. 그러니까 청와대도 그걸 받아준 거잖아. 그렇죠. 고위당정회의에 붙여서 국토부의 입장은 있지만 보다 고위 차원에서 정부적으로 이 일을 판단해야 된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한국 경제의 미래고 한국 경제의 심장인데 그렇죠. 다 모여 있죠. 지금 기흥 뭐 다 이런 모여 데들이. 있죠. 화성 뭐 이런 여기에 데가. 재벌이 SK그룹이 100조 이상을 투자한다는데 놓쳐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면 청주나 구미를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간다고 완강하니까 한번 해보자 했는데 그 계기에 당시에 이제 김태년 의장에서 조정식 의장으로 정책위 의장이 바뀌고 또 청와대도 임종석 실장에서 노영민 실장으로 바뀌었어요. 노영민 실장께서도 국회 산자위원회 오래 있어가지고 기업 상황 잘 알죠. 기업 상황을 잘 알아서 이거를 장신이 연구가 있는 청주에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수도권 규제를 풀고 이걸 용인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이게 거의 가장 큰 상징적인 규제 완화의 그렇죠. 사건 중에 하나였거든요. 사실. 그렇죠. 이게 근데 주민들이 압니까? 그거를 잘- 정부가 노력한 거를?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제일 답답한 게 지금 여기 제가 지역 가니까 이거 그냥 당연히 이렇게 뭔가 떨어진 건 줄 알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용인시장 했던 하무개 씨. 백운기? 아니. 정찬민? 전 누구라고 얘기하지 그 않았어. 양반은 난개발을 많이 했잖아. 그 사람은 다니면서 자기가 유치했다고 아니 그 얘기해요. 양반 난 다른 거 몰라도 광교산이 난개발 때문에 난리인데 그러니까 전임 그분이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이해찬 대표께서 이거에 대해서 고위당정에 가서 청와대나 정부 측에 강하게 얘기한 게 뭐냐면 결정을 하려면 빨리 해줘라. 온갖 막 이런 거 뭐 이거 걸어갖고 또 1년 2년 끌면 정말 절단 나겠다. 죽도 밥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걸 빨리 결단해서 논의가 있은 지 3개월 만에 이게 결정이 됐어요. 성격적으로 참 됐구나. 어려운 결국은 일은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근데 본인이 꿈꾸는 정치 어떤 색깔이에요? 저는 뭐 제가 출마 선언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더 강한 대한민국이 돼야 된다. 기본적으로 우리 이번에 전체 선거 슬로건이 좀 없던데 우리 당이 좀 크게 뭐 강한 대한민국. 강한 대한민국. 저쪽 자유한국당 요즘 당 이름이 바뀌었는데 하여튼 미래통합당.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 이런 자유민주주의. 걸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더 강한 대한민국 이런 걸 내거는데 저도 더 강한 대한민국을 내걸고 그러려면 저는 남북 관계가 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간을 서로 연결해서 우리 경제적 지형도 크게 하고 일단 반도체부터 교류하게 좀 하면. 잘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네. 그 얘기하려고 그래. 두 번째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 경제의 발전, 성장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의 핵심적인 산업이 반도체 산업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반도체 산업 육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거든요. 이 반도체 산업을 잘 키우겠다. 특히 용인 처인에서 잘 키워서 한국 경제의 엔진과 심장을 만들겠다. 이게 10년 프로젝트인데 끝까지 용인에서 이 일을 끝내겠다. 10년 동안 배지 한번 해보겠다. 아, 세 번인데. 그다음에 장기 집권을 꿈꾸는 이화요. 예,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용인 갑 처인 수지 이 벨트가 계속 졌는데 우리 당이 민주당이 졌는데 이번에 반드시 승리해서 민주당의 자존심을 지키겠다. 이게 이제 제가 거기까지 하시고요. 예. 우리 이제 궁금한 거는 김원희 후보한테 박지원 의원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평소에 어떤 정치인이고 어떤 거는 좀 배울 게 있는데 이런 좀 본받고 싶고 이런 면은 또 비판하고 싶은 면이 있다면 어떤 면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워낙에 배울 게 많은 분이죠. 그러니까 이 화려한 언변과 조언 능력,
그 다음에 그 금기 원례로 상징되는 성실함, 그리고 어떤 현안을 받아들이는 자세, 그리고 어떤 그 판단력, 정치적 판단력 대단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그분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실 때, 김대중 대통령 때 저는 이제 정무수석실 행정관으로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배웠고, 그분들에 대한 그분의 어떤 역할에 대한 존중과 존경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그 대한민국의 어떤 오래된 이 박지원 대표님의 역사가 이제 너무 길어진다는 느낌인 거죠. 아까 우리 시작할 때 박시영 대표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는 좀 새로운 사람이 나왔으면 하는 기대가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솔직하게 좀 그만 나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그게 이중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또 되는 것도 좀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낙선해서 또 이렇게 퇴역하는 것도 보기 싫고, 그래서 안 나왔으면 좋겠다. 명예롭게 물러나셨으면 좋겠다. 후진들을 위해서 뭐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과정에서 그렇게 보는 거죠. 하나는 자랑스러움이 있어요. 목포를 대표하는 정치 구단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어요. 근데 오래된 권력이잖아요. 국회의원도 이제 지역에서는 큰 권력이란 말이에요. 오래된 권력이 유지되는 동안 오는 기회가 박탈된 젊은 사람들의 불안함, 아니, 그게 이런 있어요. 게 있는 그러니까 거더라고요. 박지원 의원은 목포를 떠나서 후진들을 키우는 거 이런 거는 별로 눈에 안 띄어요, 사실. 그러니까 본인은 잘났는데 후진들을 자꾸 키워서 이 육성을 해줘야 하는데 안 보여. 그러니까 좀 그런 답답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롭고 유능한 젊은이들이 커 나가야 되는데, 목포라고 하는 공간에서 커서 중앙으로도 가고 새로운 역할도 맡고. 그러면 본인이 지금 이제 경선도 치르고 이제 경선에 이기면 이제 본선 나가야 하는데 네. 본인을 제일 좋아하는 유권자들은 누구예요? 딱 내려왔을 때 가장 반기는 사람들이? 20, 30, 40대, 50대까지 젊은 층. 아니 그게 다 좋아하면 그거 압도하지. 그래서 제가 1등 나잖아요. 여론조사. 그래? 확실히 1등 맞아요? 그러니까 남도일보 여론조사에서는 제가 민주당 그러니까 내려간 지 한 달 반 만에, 그러니까 제가 정무부 시장을 그만두고 내려간 지 한 달 반 만에 있었던 여론조사인데, 남도일보가 이제 광주 전남에서는 꽤 큰 언론사란 말이에요. 거기서 민주당 후보 적합도 1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박지원 대표하고 붙어서 3자 대결에서 제가 34, 윤수아 선배가 20%, 그 다음에 박지원 대표가 19점 몇 프로가 나온 거예요. 저는 그것도 궁금했어요. 뭐냐면 그런- 윤수아 의원님을 또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럼요. 중앙무대에서도 뉴스공장 이런 데도 많이 활동하고 계시고, 네. 만약에 민주당 후보로 되시고 삼자가 팽팽하게 맞서서 이렇게 상황이 녹록지 않다 이러면 윤수아 의원하고 마지막에 후보단이나 얘기를 해봐야죠. 선거연대도 열어놓고 있습니까? 그럼요. 윤수아 선배하고는 제가 20여 년 이상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26부터 29살까지 3년 4개월간 목포에 다시 내려갔던 적이 있거든요. 서울에서만 산 게 아니라, 이제 그때 당시에 92년 대선을 실패한 이후에 YS의 민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학생운동 왔던 사람들이 다 지역운동으로 많이 내려가요. 자기 고향으로. 고향을 근거로 해서 지역운동을 활성화하자, 이런. 그래서 제가 낮에는 방위를 받고 저녁에는 야학을 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전국연합 산하 목민연합의 집행위원장이 윤수아 선배예요. 그때부터 만난 인연이니까 서로에 대한 신뢰는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우세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녹록치 않아서 말씀하신 대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 오면 열어놓고 생각해야죠, 당연히. 손혜원 의원은 돕고 있습니까? 손혜원 의원님은 초지일관 경선을 통과한 민주당 후보를 돕겠다는 게 그분 생각이어서, 저하고 개인적 인연이야 많지만 또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정치인이 김근태라. 그럼 지금 제일 좋아하는 존경했던 정치인이 김근태입니까? 아니면 박원순입니까? 누굽니까? 개인적으로 너무 많은데 한 명만 보세요. 한 명만 꼽아라. 진짜 곤란한 질문인데요. 양심을 걸고. 그냥 3명 얘기하면 안 됩니까? 네. 김대중, 김근태, 박원순 정도로 정리해 주시죠. 이거 어렵습니다. 목포라 이해해 주십시오. 김대중 대통령님을 제가 또 모셨잖아요.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을 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또 저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김근태 의장님. 이런 정치적 자산은, 정치적인 가르침은 김근태 전 의장님한테 가장 오래 모셨으니까. 오랫동안 모셨잖아요. 그게 있죠. 그리고 실제 박원순 시장님하고 일은 더 오래 했어요. 일은. 네, 일은 더 오래 했죠. 제가 2011년부터 19년까지 했으니까 8년. 가장 싫어하는 정치는 누구예요? 얘기해야 돼요? 얘기해야지. 저는 김문수나 황교안 대표님 같은 분들. 김문수는 왜요? 우리 사실은 노동계의 길이나였거든요. 총화였죠. 형님 아마 우리 이화영 후보님
그 노동운동 하던 시절에 김문수 그러면 노동계의 샛별이었어요. 노동상담소 하면서 모든 노동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오늘 제가 이재호 고문하고 방송 매불쇼 같이 했는데 김문수는 왜 김문수 선배는 왜 그래요? 그러면 이재호도 할 말이 없어. 이재 고문님도 근데 진짜로 근데 반면교사를 삼게 돼요. 저희들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라는 반면교사를 삼게 되죠. 그리고 알겠습니다. 뭐 그리고 황교안은 황교안은 요즘 지금 특히 저는 목포잖아요. 5.18을 직접 겪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최근에 성대에 가서 저의 자랑스러운 성대에 가서 떡볶이를 드시면서 아 진짜 선배네 둘 다. 그러니까요. 둘 다 성대예요. 그러네. 황교안 후배들이에요. 황교안. 떡볶이를 드시면서 80년에 무슨 사태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이런 역사인식의 부재가 지금 현재 정치에 이런 상황을 부른 거잖아요. 보수든 진보든 인정할 건 인정하고 베이스를 동의하고 거기서 출발해야 되는데 아니 80년에 무슨 사태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게 자기가 말입니다. 경험했던 일부러 한 거예요. 일부러. 일부러? 자기 지지자들 자극하려고. 저도 한 거예요. 느낌이 그런가요? 그걸 몰라서 말을 안 했겠어요. 선수들께서 이렇게 보시면 노린- 정확한 근데- 근데, 노림수죠, 노림수. 근데 목포에서는 완전 목포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어요. 그렇죠. 정말로. 자, 우리 이완용 후보님은 제일 좋아하는 정치인 누굽니까? 네. 어렵죠. 뭐 비슷하죠. 우리 김원희 후보님이랑 비슷하게 저도 뭐 노무현 대통령을 오래 모셨고 또 이해찬 대표님하고는 뭐 거의 최근에는 뭐 거의 붙어 살다시피 했고 또 우리 사랑하는 또 이재명 도지사님하고 같이 요즘 일을 했고 참 어렵네요. 어려워요. 노무현 대통령이 좋죠. 뭐 늘 생각만 하면 가슴이 먹먹하고. 가장 인간적이죠. 예, 뭐 여러 에피소드도 많고 그렇죠. 근데 에피소드 하나만 좀 들려주시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예. 제가 17대 국회의원 할 때 한너 정상회담 뿌틴하고 같이 하느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모스크바를 방문했어요. 저희가 이제 수행원으로 같이 갔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모스크바 대학에서 강연을 했어요. 모스크바 대학에 가니까 굉장히 그 아름다운 여대생이 많잖아요. 그 중에 한 여대생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해요. 당신이 만약 젊어서 이 자리에 나처럼 학생이라면 무엇을 하고 싶냐?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답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럴 일은 없죠. 당신 같은 아름다운 여성하고 연애를 하고 싶습니다. 여자님한테 혼났겠네. 아니 그 뜻인 게 그건데 제가 저희 부인을 버리란 말씀입니까? 이걸 뜻인 건데. 여사님도 나중에 뭐 토스토이 문학사 가서 소심하게 비슷한 형태의 복수를 했다는 뒷얘기 저는 현장에 없어서 듣지 못했는데 여사님이요. 제가 이제 봉화마을에서 한번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 민주당 경남도당에서 뭐 정세 강의를 해달라 해서 한번 가서 강의했는데 여사님이 비서실장을 보내서 저한테 오늘 직접 보고 싶었는데 못 봐서 저기 직접 시간이 안 돼서 비서실장을 대신 보냈노라고 그러면서 요즘 방송 잘 보고 있다고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고 이런 말씀 전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그때 마음이 좀 울컥하더라고요. 제일 싫어하는 정치는 누구예요? 저는 요즘은 뭐 이연주 같은 스타일. 이연주. 우리 진영에 있다가 그분도 있었구나. 우리 진영에 있다가 저리 가서 온갖 그 대도 않는 얘기들 많이 하고. 개인적으로 진중권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말 제가 진중권 씨하고 예전에 TV 자주 나가서 뭐 63년생 저희들 거의 연배가 비슷해서 다 토론도 했는데 요즘은 그런 식의 그 허구적 자기 확신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진단하고 막 뭐 작단하듯이 하고 이런 건 정말 너무 혐오스럽죠. 그런 상태가 자칫하면 우리 한 사회를 약간 이 전체주의 국가, 파시스트 국가로 몰고 갈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가 이해찬 대표를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해찬 대표님이 그 뭐라고 할까 노무현의 가치 중심의 정치와 김대중의 실사구시적 현실 감각을 동시에 이분이 갖고 있는 걸 늘 가까이서 보거든요. 우리 민주당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누구는 이념적으로 막 더 진보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집권을 해야죠. 이 어려운 나라의 아주 극우 보수들에게 정권이 넘어가걸 놔둬서 아니 되겠어요. 그 이해찬 당대표님하고 좀 가까우시니까 네. 좀 진언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이해찬 당대표께서는 이제 여러 선거를 워낙 많이 치러봤기 때문에 판을 읽는 눈이 남다르시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이제 여당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무리수를 두면 안 된다. 안정적으로 좀 관리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신 것 같아요. 큰 기조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현역들 쳐내는 문제에 대해서도 시스템으로 뒀고 하위 20% 공개 안 하는 건 물론 원혜영 공관위원장이 결정했습니다만 과감하게 좀 예를 들면 어떤 부분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게 있는 왜냐하면 상대가 있는 게임이니까 선거라는 건 그럼 저쪽에서 물갈이를 세게 하는데 이쪽에서는 공천 잡음이 두려워서 이렇게 속도를 늦추면 그게 미온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혁신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은 더 긴장하고 지금 사실은 언론이나 이쪽 보수 쪽에서 사실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리면서 마치 새누리당, 이 미래통합당이 앞서는 것처럼 이게 호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기세가 저쪽에 오르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때문에 이제 그런 여러 일 때문에 이제 우리 진영들도 굉장히 결집이 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이거 가만히 좀 쉬고 있었더니 이게 난리가 아니네 이런 생각 가지는 거죠. 근데 조금 더 좀 혁신의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조금 더 그 분발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고 판단의 기준을 조금 달리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 같은 밖에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 오기 전에 이해찬 대표님 잠깐 뵙고 왔어요. 네. 왜 뵀을까요? 정봉주 의원 때문에. 네. 정봉주 의원이 또 내일 대표님 뵙자 그래서 제가 미리 좀 뵙고 이런저런 상의를 들고 왔는데 대표님 걱정이 그런 측면이 좀 많이 있죠. 안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너무 프레임을 우리가 좀 못 갖고 가는 거 아닌가 그런 거에서 좀 더 전체 슬로건을 좀 더 잡아야 되고 이게 슬로건도 있고요. 당 스피커들을 전면에 배치하고요. 한국당이 말도 안 되는 미래통합당이 하고 있는 것도 탁탁 끊어줘야 하는데 싸워줘야 되는데. 지금 싸울 사람도 없고 그다음에 조금 판을 안이하게 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안이하게 보진 않고 굉장히 걱정을 해요. 아니 근데 막 집중하고 걱정을 하는데 저는 신인으로서 한마디 드리면 진짜 하위 20% 현역은 하위 20% 비공개로 한 거는 정말 저는 정말로 동의가 잘 안 됐어요. 그거는 정말 지금 우리가 조금 있다 보면 이 아까 미래통합당의 공천이 본격화되면 거기 엄청 시끄러워질 겁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정치를 했지만 저 국회의원 공천 과정이 이렇게 조용한 예는 거의 없잖아요. 근데 조용한 게 좋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 하위 20%가 공개돼 가지고 우리가 예전에 아픈 경험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분당 사태 막 나고 지금의 그 뭐 평화당 이렇게 호남이 다 떨어져 나가게 된 계기도 사실은 뭐 하위 30% 뭐 호남 배제 이런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정치인들이 자기 살 길 찾아가면서 사실 좀 당의 그 원심력으로 작용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과거의 경험 등등을 봤을 그때하고 때 그러니까 그때는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예를 들면 당내 시스템도 약간 제왕적 이런 어떤 시스템이 많았고 지금은 상향시 돼 있고 당원들의 정치 의식이나 이 지지자들의 정치 의식이 밀착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괴리돼 있다면 지금은 밀착돼 있잖아요. 자기들만의 리그였고 지금은 완전 오픈화돼 밀착돼 있죠. 있잖아요. 다 보고 있죠. 그래서 저는 뭐냐면 자 보세요. 김용호 공관위원장이 지금 잡고 난 다음에 예를 들면 불출마들이 몇 명 나오잖아요. 그렇죠. 유기준이 뭐 김성태. 계속 나온다고 지금 김성태나 이런 등등이 과연 그 박인숙 손파 나왔고 김성태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만두냐고 그게 아니라고 여론조사 다 돌린 거야. 당내 적합도 돌려서 얘네 하위 30% 들어간 거야. 그걸 협박한 거야. 아니면 깐다 해서 주저앉히는 거라고. 이게 정치력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명단을 꼭 공개 안 하더라도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리더십을 줘야 돼. 그러려면 당대표나 공관위원장이 그런 결기를 보여줬을 때 의원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주는데 지금 그냥 시스템에 그냥 맡겨버리니까. 그대로 두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 중간 과정 같아요. 여기 결과적으로 우리 민주당 공천 과정도 마지막 되면은 그런 어떤 지표적인 뭐 수치 이런 거는 그렇게 나올 수 있죠. 금태섭 의원한테 도전하는 김남국 어떻게 보십니까? 좋죠. 예, 좋다고 아주 보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요.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신인이 그 정도 폐기 없으면 어떡해요? 아니 그거 추가 공모를 여기만 한 게 아니라 90몇 군데 이렇게 한 건데 결국 하위 20% 비공개하면서 물러나는 현역이 없으니까 단수 지역에 대해서 추가 공천을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사실은. 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김남국 변호사 같은 분이 생기는 거니까 저는 그나마 탄력을 주고 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원혜영 공관위원장이 좀 더 결기 있게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좋은 분이고 맑은 분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 예를 들면 잡음이 없는 것만 중심에 두면 안 돼요. 이게 과감할 땐 과감해야 하거든. 또 안정감 있게 관리할 땐 관리하고 그게 리더십인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고요. 진원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정봉주 의원 결국은 모시고 가서 자꾸 연락 가지고 그것도 하시고 몫입니다. 그것도 하시고 다른 일도 좀 하시고. 선배님 몫이 큽니다. 아 정말 참. 우리 정치 이거는 정말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볼 만한 거 뭐 여러 개 있겠지만 내가 들어가서 이것만큼은 좀 바꾸고 싶다. 우리 정치 풍토, 정치 제도 뭐가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네, 저는 뭐 어쨌든 그 여전히 뭐 미래통합당, 뭐 자유한국당 그쪽 사람들이 그 냉전 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뻑하면 뭐 좌파니 우파니 뭐 친북이니 정치를 그렇게 하면은 정말 한국 우리 사회는 발전하기 힘들다고 봐요. 그런 딱지를 계속 갖다 붙이는 이 그거를 인형 공세를 계속하는 게 선거판에 어떨 것 같아요? 선거판에 우리한테 불리해 유리해. 우리한테는 유리하죠. 그렇죠. 우리한테는 유리하죠. 근데 그리고 세상은 정말 많이 바뀌었죠. 북한도 많이 바뀌었고 우리의 젊은 사람들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게 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아픈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그게 거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분열시킨 장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연세 드신 분들이 또 거기에 자꾸 이렇게 좀 천착해서 갈등이 더 심화되어지고 세대 간의 갈등도 심화되어지고 뭐 예를 들면 봉준호 감독이 뭐 기생충을 만들었다. 그랬으면 그 사람들 눈에는 저거 완전 빨갱이 영화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뭐 자본주의 제국인 오스카에서 사관왕을 먹는데도 우물쭈물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정도로 다시 이 사람들이 집권을 하면 우리의 한류 문화라든지 문화적 측면이라든지 또 경제적인 측면 이런 모든 부분들이 너무 퇴행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요 이 지금 실향민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사회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잘 판단하셔야 돼요 실제로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해야 그렇죠. 이 자기 고향에 갈 수 있는 방북의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북한을 싫어하고 보수적인 당이에요. 저는 요즘 그렇게 안 봐요. 걔네들은 자기 이익 당이에요. 자기에게 이익되는 그렇지. 일만 해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게 필요하니까 북한 프레임을 가져오는 거고 아니 그런데 태영호를 공천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강남 이런 활용하는 데.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민주당 입장에서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이념 전쟁으로 치르는 것이 파는 그렇죠. 근데 저는 진짜 자유한국당 뭐 요즘 이름 바꿨죠. 무슨 뭐 미래통합당. 제가 보기에는 미래 반대당이에요. 뻔해요. 반대당. 미래에 계속 반대할 거거든요. 우리 문재인 정부를. 그래서 미래 반대당이라고 보는데 제가 한유총 사태를 보면서 정말로 저 범법자 집단이란 말이에요. 한유총은 아이들의 돈, 정부 지원금을 자기들 그 사적 이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썼단 말이에요. 그걸 정상화하자라고 하는 정부와 교육부의 주장에 대해서 반대를 해요. 법 개정을 반대해요. 방해해요. 그러면서 한유총에서 뭐를 받냐면 후원금을 받고 뒤에서 로비를 받고 하면서 결국은 그 국민들이 상식선으로 보면 너무 뻔한 그 법이 패스트트랙까지 올려가서 1년 만에 통과가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번 기회에 그런 바른 미래통합당 네.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 정치에 미래는 없다고 봐요. 근데 실제로 이제 유권자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아침에 뭐 인사하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떠세요? 이게 명함 받고 뭐 이게 주고받고 가능합니까?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 뭐 집회 같은 거 다 취소되고 정월 대보름에서 어떤 윷놀이 대회 이런 거 다 취소돼 갖고 저도 이제 늦게 공직 사직을 해가지고 좀 많이 알려야 되는데 알릴 기회를 많이 놓쳐요. 어떤 대면 접촉을 통해서 알릴 기회를 그런 것들이 좀 어렵고 또 명함을 드려도 잘 안 받으려고 그러죠. 예, 잘 안 받으려고 그러고 하여튼 그렇게 직접적인 방법이 어려워서 우리 같은 중고 신인들이 좀 어려움을 그냥 많이 인사만 이렇게 꾸벅꾸벅 하시는 거예요. 인사만 꼬박꼬박 하고 이제 길거리에서 피켓 들고. 저는 하고 엄지척. 또 이제 그 문자 메시지로 맞아요. 메시지, 문자 전화. 지금은 그러면 뛰어들어서 지금 몇 개월 됐죠? 한 1, 2개월 된 건가요? 저는 아직 1개월밖에 안 됐죠. 그러면 네. 인지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어요? 이제는 한 50%막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아, 느낌에 네. 두 명 중에 한 명 알아보시는 네, 거예요? 그렇죠. 네. 인지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저는 동네가 이제 지역사회잖아요. 예. 목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 밀집도는 굉장히 높아요. 호남은 좀 관심이 높잖아요. 예, 워낙 그리고 또 목포가 갖고 있는 호남 정치 1번지라는 자존심 이런 그리고 또 상대가 박지원 대표님이잖아요. 본선의 상대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인지도는 급속하게 올라갔어요. 만약에 본선 진출하면 손혜영 의원이 딱 도우면 네. 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까? 도움 되겠죠. 도움 될 거고 그 도움 되는 또 영역이 있고
예. 또 나머지 부분은 제가 책임져야 될 그러니까 영역이 도시 있으니까. 재생과 관련된 그런 그렇죠. 지역들은 그러니까 그 오래된 그 이른바 손혜원 거리를 중심으로 한 손혜원 의원의 제안 때문에 그분의 활동 때문에 혜택을 받던 지역은 아주 그게 이제 목원동, 유달동 이런 그 도시 원도심 지역이란 말이죠. 거기서는 도움이 되는데 또 한편으로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저기 부주동이라든가 신흥동 이런 하당 이런 신도심도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원도심에 관심이 집중되니까 거기는 어르신들이 살고 또 이 신도시는 젊은 친구들이 산단 말이에요. 거기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이 있어요. 젊은 세대들의.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밸런스를 잘 줘야겠군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원도심, 중도심, 신도심의 균형 발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중도심에 해당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중도심, 신도심에 대한 젊은 층에 대한 고민들은 사실 손혜원 의원님 갖고는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럼 그래서 도시 별도로. 비전을 어떻게 삼고 있습니까? 저는 동아시아의 관문도시 목포. 동아시아 왜냐면 관문도시? 예, 도로가요. 철길이 출발점이 목포입니다. 그렇죠. 우리 1호선 뚫리면? 그리고 1호선과 2호선 국도가 목포입니다. 그리고 하늘길이 무안공항을 통해서 하늘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목포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철길, 도로, 바닷길, 하늘길이 다 시작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동아시아의 관문 도시로 목포를 만들어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부수적으로 몇 가지 이제 산업도 발달시켜야 되니까 신재생 에너지 배후단지, 그다음에 관광, 그다음에 몇 가지 이제 그리고 그 신재생 케이블카 맨날 얘기했던데. 그거는 꽤 효과는 본 것 같아요. 효과는 있어요. 그리고 고마운 일이죠. 그리고 이제 근데 그 관광의 한 영역이니까 그것만 갖고는 안 되니까. 아니 이제는. 진짜로 그 보통 저는 이제 전라남도 남도를 가면 되게 이제 순천이나 여수나 이쪽에 이제 먹거리가 풍부하잖아요. 벌교도 네. 있고 꼬막도 있고 맛있잖아요. 근데 사실 목포도 음식 굉장히 맛있어요. 목포가 더 아유, 맛있습니다. 목포가 그 저 앞에도 가게 입구에 거기에 쫙 맛있는 거 있지. 진짜 맛있어요 사실. 예. 장어탕. 많이 안 가보신 분들은 목포에 꼭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정말로 맛의 도시 목포를 선포했거든요. 우리 지금 현재 김종식 맞아요. 시장님께서 맛의 도시를 선포하셨는데 정말로 맛은 안 알려져서 그렇지 목포가 진 맛은 다 있습니다. 옛날 DJ 우리가 선거운동 할 때, 김대중 대통령 선거운동 할 때 저희가 지구당 사무국장을 저도 했거든요. 사무국장 연수를 가면 신안 목포에 가갖고 그 신안 호텔, 신안 비치 호텔, 신안 비치 호텔. 신안 비치 호텔에서 산낙지하고 소고기하고 이렇게 낙곱탕? 네, 낙곱탕. 잊을 수 없는 맛이에요. 야, 진짜 맛있게 먹네. 근데 목포가 맛의 원류인 이유는 사실 그런 만들어진 음식도 있지만 기초가 되는 장, 소금, 젓갈류 이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네, 그게 다 목포로 원래 소금이라든가 이런 게 다 목포에서 기대하겠습니다. 당선되셔서 목포 한번 놀러 가시죠. 네, 맛있는 거 대접하겠습니다. 맛집 안내를 좀 해주세요. 아유, 목포는 저기 우리 다 맛있어요. 진짜. 용인을 어떤 도시로 바꾸고 싶습니까? 저는 뭐 선거 슬로건이 처인을 판교처럼입니다. 좀 약간 이게 개발형 이런 거라서 좀 비판하는 분도 많은데 비판하는 것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서로 논쟁을 해볼 수 있어서 이번에 이제 우리 처인이 약간 용인 전체에 비하면 좀 약간 저개발 상태, 뭐 보수로 얘기하면 좀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 같은 그대로 그렇죠. 땅도 많고 개발 여력이 있죠. 땅도 서울의 70-80%나 되는 그런 크기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상당히 중요한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오니까 그 반도체 클러스터가 중심이 되고 그 따라서 이제 그 GTX-A 용인역에 플랫폼 시티라고 그 우리 잠실 같은 대규모 역세권이 만들어지죠. 연결되어 가지고 그다음에 램 리서치 같은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회사들도 대거 들어오거든요. 열 몇 개가 들어오고. 그래서 세계에서 아마 가장 큰 반도체 생산 단지가 될 것 같아요. 거기가 그러면 막 이렇게 땅값도 막 올리고 막 그런 데 아니에요? 많이 오르고 있죠. 이제 다 이제 규제들 오늘도 뭐 부동산 규제 곧 발표한 데서 제가 또 김현미 장관 만나서 막아야 됩니다. 이 선거 앞두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니 너무 끼우면 막아야죠. 그 당에서 아니 그래도 처인을 규제하면 안 됩니다. 처인을 규제하면 이게 이제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는데 또 규제하면 안 되고 저희는 지금까지 뭐 수도권 규제, 상수원 규제로 엄청난 규제를 많이 받았어요. 거기에 그래서 서인에 최강욱 변호사 살아요. 최강욱 변호사. 그래서 처인을 판교처럼 하는데 우리가 좀 그런 그 원래
이 정주도시가 좋으려면 사람들이 월급 받는 좋은 직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직장이 있어야죠. 네, 학교도 있고. 그래, 그 좋은 직장을 이제 들어왔으니까 좋은 학교 만들고, 좋은 병원 만들고, 좋은 철도 만들고, 좋은 도로 만들고, 할 일이 많은 좋은 문화. 얘기예요. 그게 이제 그 안에 이런 처인이라고 한 곳이 가득 채워 나가야 되는데, 다행히 제가 경기도에서 부지사 하면서 그걸 기획했으니까 좀 쉽게 하죠. 또 제가 이제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우리 아까 저 SK 하이닉스 유치할 때처럼 제가 중고신이잖아요. 정치 중고신인. 한번 배지를 달아봤으니까. 제 동기들이 벌써 이제 이번에 당선되면 5선이잖아요. 안민석 뭐 이런 안민석, 그러네요. 뭐 아, 그러네요. 조정식. 그래서 이제 그만하셔야 하는 거 아니고 그만해야 돼. 그래서 그런 일을 하기에 제가 좀 중간 링커로서 원활하게 일을 좀 풀어낼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링커로서. 그럼 이제 한 서너 가지만 짧게 여쭤볼게요. 네. 우리 정부가 좀 이것은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저는 제가 이번에 그 면접 보면서 그런 묻더라고요. 왜 의정활동 계획에 지역 공약밖에 없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서울시가 발전하는 동안 모든 지방에 있는 인재, 돈, 뭐 문화 이런 걸 싹 빨아들여서 서울만 컸어요. 그 바람에 지방에 고사가 왔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지역 균형 발전이나 지방 분권이 되기 전까지는 지역구를 지방에 둔 사람들은 이렇게 지역 발전 문제에 대해서 좀 약간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좀 이해해 달라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다 좋아요. 뭐 국방, 뭐 외교 너무 좋은데 지역 균형 발전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문재인 정부가 좀 집중하고 신경을 써줬으면 지방은 지금 고사 위기인 곳이 많아요. 예. 저는 좀 인사제도가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인사제도.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습니까? 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제도 좀 개선하고 또 지금 대통령 청와대 중심으로 인사수석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사검증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과학적이고 정교한가에 대해서 좀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도적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청문회도 좀 제도적으로 좀 바꾸고 또 우리 인사 시스템도 뭐 인사처를 다시 두던지 해가지고 좀 인사풀을 미리 검증하고 좀 적재적소에 빨리빨리 좀 그 인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문재인 정부 그 부분에 좀 답답해요. 민주당이 좀 혁신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뭘까요?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좀 정치 신인들이 좀 새롭고 유능하고 젊은 이런 정치인들이 좀 날뛰게 그런 룰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좀 약간 늦은 감은 있는데 어쨌든 지금 단수 지역을 그렇게 좀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사람들이 그런 데 가서 한번 좀 붙어보는 거죠. 저도 사실은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당내 경선을 거쳐야 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목포가 막 재밌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그런 얘기를 해. 언론 지방 기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요즘처럼 밥상이 화려하게 차려진 적이 없었다. 목포 총선 내에서 지난 12년 동안 이제 뭐 다 박지원 대표님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요즘처럼 민주당에도 뭐 제 상대인 우기정 후보도 굉장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잘 차려진 밥상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곳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민주당 바꿔야 할 거. 뭐 제가 보기에는 저 적은 의석, 과반수가 아닌 의석으로 잘 하고 있었죠. 잘 했고, 잘 처리했고, 워낙 좀 파트너를 잘못 만났죠. 그전에 자유한국당 잘못 만나서 보전하고 있는데 요즘 민주당이 아까 우리 박시영 대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옛날 낙곰수 시대처럼 다이나믹한 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역동성이 우리가 좀 역동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치고받고 하면서 시끄러워도 그 시끄러운 속에서 또 우리의 공감이 형성되고 그렇죠. 시끄러워도 이슈로 끌고 가잖아요. 끌고 가서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원래 좀 우리가 소란스러워야 좀 되죠. 소위 저를 비롯한 386 세대들이 좀 주눅이 들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후진들한테 좀 많이 물려주세요. 많이 물려주. 저도 사실 좀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이화영 부지사님,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 네. 이제 같이 이제 호흡을 맞춰서 도정을 담당하셨는데 이재명 도지사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당원을 자처하면서 말이죠. 그 사람들 주장은 이재명 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 뒤통수 칠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퍼뜨리는데 현장에서 보시기 어떠세요?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이재명 도지사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누구보다 기대하죠. 그래야 동반해서 같이 정치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고 우리가 그래야만 정권이 재창출될 수 있죠. 문재인 정부가 실패하면 났을까요? 네, 문재인 정부가 실패하면 어떻게 정권을 재창출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정말 맞지 않는 가성이고 그것을 위해서 이재명 지사도 노심초사하죠. 매 회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서 그건 좀 잘못된 가정이죠. 저는
자연스럽게 치유가 될 거라고 봅니다. 시간이 지나면 차기 대선 그 앞두면 우리 아까 당에 좀 아쉬운 점 할 때 네.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게 너무 최근에 우리 소위 뭐 당의 그 좀 뭐 극렬한 지지자 하신 분들 이분들의 좀 문제 이것들이 우리 당의 의사 결정을 좀 이상하게 왜곡시키는 현상도 좀 있어서 맞습니다. 예. 그런 것도 좀 걱정이죠. 예. 네. 그 또한 또 극복해야 할 과제로 네, 네. 보시는 거고요. 자 민심 호남 민심이 대략 알 것 같고 여기 수도권 거치기 만만하지는 않은데 접하는 민심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뭐 요 며칠 사이에 좀 뭐 우리 당에 한두 가지 뭐 좀 악재가 있다 뭐 이런 데 조금 저희가 좀 소강 국면인 것 같은 느낌은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김원희 후보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민주당의 성공을 바라는 그런 층이 수도권은 아직 굉장히 더 많은 것 같고요. 또 문재인 정부가 잘해서 정권이 재창출되고 민주당 정권이 앞으로 20년은 집권해야 한국 사회가 제대로 기틀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인식들은 우리 민주당 지지층에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투표를 할 만큼 자기들이 투표를 할 만큼 매력적인가 이건 조금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를 성원하는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나올 수 있도록까지 하는 그런 정책과 선거 캠페인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펼쳐가야 되지 않을까. 좀 재미있는 선거. 알겠습니다. 네. 우리 저 김원희 후보는 원래 제가 이제 초반에 여기 모시려고 했어요. 워낙 또 박지원 의원하고 핫하게 붙을 것 같아서. 네. 그랬더니 본인이 뭐 더 중요한 약속 있다고 못 오겠다고 그래갖고. 네, 그랬습니다. 그럼 나오지 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또 막 연락 와서 나오게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프로 나와서 만족하십니까?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습니까? 재밌네요. 좋아요. 재밌어요? 네, 또 불러주세요. 근데 역사 이제 조금 훗날 그래서 어떤 정치인으로 좀 남고 싶으세요? 저는 뭐 초지일관 그 남북의 화해 협력, 분단 극복에 노력한 정치인 이렇게 기억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만약에 국회에 간다면 제가 갖고 있는 그런 노하우를 한번 좀 실현해보고 싶다. 제가 지방정부인 경기도에 있으면서 좀 그런 한계 같은 걸 좀 느꼈습니다. 이게 좀 중앙정부에서 중앙정치권에서 해결할 일들이 많구나.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고 싶죠. 네, 김원희 후보께서는 훗날 어떤 정치인으로 남고 싶으세요? 저는 여전히 이제 학생운동할 때부터 꿈인데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이고요. 그걸 위해서 김근태 의장님이 얘기했던 사회적 합의, 사회적 뭐 뉴딜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박원순 시장이 얘기하는 경청도 있었고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사람이 먼저다 이런 구호들이 쭉 이어져 오잖아요. 저는 그거를 실현해내는 우리가 젊은 시절에 꿈꾸었던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내는데 일조했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고요. 그런 말을 듣고 싶고 또 하나는 좀 이렇게 떠날 때 박수 칠 때 떠나라. 지금 말하는 거 보면 오래 안 하겠다. 아니 근데 보면 박지원 의원하고 만약에 본선 진출하시면 토론하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잘하실 원래 것 같고, 잘해요. 잘하실 것 같고 예. 마지막으로 이제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한 마디씩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하영 후보부터. 네, 이제 선거가 이제 60일 이내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가 더 나은 대한민국, 더 강한 대한민국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과거에 이명박근혜 시대로 돌아가느냐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많은 사랑을 해주시고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처인을 판교처럼 만들어서 우리 용인 시민들 또 처인 구민들이 보다 더 멋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앞장서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 정치신인 김원희와 정치구단 박지원의 대결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제가 본선에 진출해야 됩니다. 민주당 후보로 확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본선 진출할 수 있도록 목포에 있는 지인들께 김원희 열심히 응원하고 지지해달라고 다 연락해 주세요. 그리고 목포 승리는 호남 승리를 이끌 겁니다. 그리고 이 호남 승리는 결국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의 디딤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포 승리 반드시 책임지겠습니다. 김원희를 지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자, 오늘 김원희 목포에 출마하시는 김원희 후보 그리고 경기도 용인갑 용인 처인구에 출마하는 이화영 경기 용인갑
후보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다 든든하네요. 더불어민주당 네, 소속이고, 든든해. 예. 자, 잘한 건가요, 이거? 잘하시는데? 새로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 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 예. 자, 돌아오는 총선 유권자들이 어떻게 선택하실지 매우 주목됩니다. 자, 그래요. 목포를 새롭게 바꿀 김원희 후보 그리고 용인갑 네. 처인구를 네. 판교로 만들 네. 이화영 후보 네. 이런 슬로건을 건 두 후보 여러분 어떻게 뭐 많은 정보가 됐는지 네. 모르겠습니다. 그 아무튼 예. 뭐 마음에 드시면 주변에 뭐 널리 홍보해 주시고요. 우리는 또 금요일 날 네. 이제 8시부터 다시 공개 방송. 스튜디오 벙커원 서울 마포구 월드컵 북로 5가길 8-15 지하 1층 스튜디오 벙커원으로 여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원희 후보님, 이하영 후보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고생하시고요. 박시영의 눈 금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김현